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2025년을 기다리는 2024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머니도 대표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인구라고 합니다. 네. 전인구 쌤이 그냥 오시질 않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생방이라고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예, 그래서 산타 케이크. 예. 케이크를 잠시 좀 켜놓고 예. 잠시라도 이따 끌 때 끄더라도 어때요? 분위기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나요? 지금 바깥은 다 지금 크리스마스 난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죠, 그래도. 네,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래도 예. 세상이 아무리 예.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건 또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 일상은 또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동심은 있어야죠. 그럼요. 예. 예. 자, 오늘 우리 전인구 선생님 모셨으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제목은 그냥 나오죠. 2025년 한국 경제와 세계 예. 경제에 대한 전망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 전인구 소장님의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한 강의를 좀 먼저 듣고 예. 여러분들의 질문 또 이런 거 저도 질문 드리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넘기면 되나요? 네,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우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네. 일단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출연했을 때가 2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다음번 출연 날짜를 예. 12월 24일로 잡아주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의미가 있나 보다. 보나마나 이거 시키려고 이거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전 이 이미지 몰라고 또 이런 케이크 사왔습니다. 아니요, 이게 정말 자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25년에는요, 23, 24년 투자랑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년 동안 그 패턴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은 다른 패턴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본인의 좀 투자를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투자하면 주식과 부동산, 부동산. 다 그렇죠. 모든 자산이나 예. 실물 자산이나 주식이나. 예. 네. 왜냐하면 시그널들이 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인데 네.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럴 때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네. 과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눈치 없이 막 그냥 혼자서 과열돼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미국 주식이 그렇다는 건가요? 예, 미국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르니까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국채 금리가 4.6 지금 딱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6이죠. 예. 네. 보통 4.5를 넘어가면 발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발작이 살짝 나올 뻔 하다가 며칠 전에 이번에 그냥 무시하고 또 올라갑니다. 주식이 또 올라갔죠. 예,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떨어지다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달러 가치만 봐도 달러 가치는 이제 올해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채가 됐어요. 거의 뭐 107.8 정도 가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국채 금리는 저번에 4월, 5월 달 수준에 그냥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달러만 돌파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강달러가 됐을까? 왜 고금리로 올라갈까?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실물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이게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인플레를 건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준 의장도 말을 했지만 인플레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우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도 되는 타이밍인데 그냥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분간은 없다. 금리 인하. 내년에 2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점도표상으로 2번 정도인데 그러면은 인플레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했던 건데 네. 인플레가 떨어진다 가정하고 지금 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요. 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연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들 금리 낮추지만 우리가 볼 땐 올라갈 거야. 예, 중앙은행은 그냥 뭐 솔직히 자기가 금리를 내리고 올린다 해서 본인의 돈을 잃거나 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자기 돈을 지금 가지고 운명을 거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베팅을 하고 찾는 거죠. 예, 그러면서 분명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채권 금리가 오히려 역으로 막 올라갑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 경제 대공황 때도 그렇고 보통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보면은 증시에 그렇게 얼마 안 가서 안 좋은 신호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지금 그냥 약간 광기인 상태라서 그냥 달리는 게 목적이라 이런 지표들을 다 무시하고 달리는 거 아니면은 월가도 약간을 좀 던져놓고 자기들이 포지션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약간 방치하는 거죠. 본인들 물량 떠넘길 시간은 필요하니까
떠넘긴 다음에 내 기관들이 개미들한테 좀 넘기고 난 그쵸, 다음에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좀 투자하고 있는데 광기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형주, 양자 컴퓨터라던가 좀 소형 회사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정크 주식들이 막 올라가요. 테마를 타고. 네. 테마주가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 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을 내년에도 좋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좀 무서운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S&P 생각합니다. 500이라든지 매그니파이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오르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 2,000개 모아놓은 그런 주가들이 오른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트럼프 테마가 걸리거나 양자 테마가 걸린 것들 위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 넘기면은 인플레를 보면은 지금 인플레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트루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인플레에서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주택, 특히 이제 근원 인플레라고 근원 CPI라고 해서 주택 비중이 40% 되는 이 물가 지수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임대료가 떨어질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루 인플레이션은 임대료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 비중을 빼고 봤더니 지금 인플레 상태가 저번 주에는 3%를 찍었었어요. 지금은 2.89가 나왔는데 3%를 터치하면서 이상한 거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체 왜 금리를 인하하는 거야? 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업은 인플레가 지금 상당하고요. 네. 제조업은 디플레예요, 또. 아, 제조업도 지금 뭐냐면 PPI랑 CPI라고 해서 만드는 사람이 물가가 있고 사는 사람이 물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PPI가 공급자 예. 물가지 있죠. 공급자는 지금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제조업 원가는 올라간다는 얘기네. 예, 근데 CPI는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는 물건 개수 곱하기 이제 몇 개 팔려나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리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물건인데 원가 부담 때문에 계속 이제 값은 올리고 하는데, 사는 사람들은 작게 사고. 싼 것만 찾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PI 그다음에 PCE 말고 또 트루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나 봐요. 예, 트루 인플레이션은 뭐 이제 연준에서 쓰는 지표들은 아닌데 이제 이 사이트에서 좀 자기들이 좀 더 보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요. 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실제로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채권 금리랑 똑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이 이유랑 트루 인플레이션 수치랑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재정 적자 감소하겠다 이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대통령 이제 1년 차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인플레 상황 때문에 내 정책을 못 하고 그냥 식물처럼 4년 동안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자기들이 인플레 다 터트려 놓고 나서 이제 옛다 선물이다라고 해서 줘버린 거죠. 거의 9조 달러가 인플레이션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건 목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차에는 본인들이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야 될 경제 정책은 강행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안 그러면 나중에 뭐 3년차, 4년차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있고요. 네.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요, 안 좋은 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둔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이 10월 달에 6.4였는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택 중간 가격이 42.6만 달러였는데 이게 한 달 만에 44만 7천 달러. 그러니까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신규 주택에 대해서 상대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지표들이 뭐냐면 지금 신규 단독주택, 미국의 신규 단독주택에서 다 지었는데 안 팔리는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지가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도 집을 짓는 족족 팔렸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썬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텍사스 지역 쪽에, 이쪽은 지금 애리조나 이쪽은 화랑이거든요. 그렇죠. 뭐 회사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집을 필요로 하니까 이쪽은 시장이 좋았던 거고, 네. 샌프란시스코 쪽은 비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집부터 들어와가지고
예. 저렴한 집으로 들어와서 자꾸 위로 밀어 올렸던 거죠. 아, 예,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싹 다 빼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택 수요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아, 불법 이민자들 집은 구했으니까. 예, 그러면 점점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집은 안 팔리기 시작했고 금리는 오르니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건설 노동자들 일감이 서서히 줄어드는 한계가 이제 조만간 또 오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럼 미국도 그러면 예,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네요.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 리세션이 약하게 오느냐 깊게 오느냐 요 차이인 거죠. 이제 이게 증시에서는 리세션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제 금리 제대로 낼 수 있겠네. 호재다. 아, 금리를 제대로 낼 수 예, 있겠다. 이게 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리세션이 온 데까지 다 이제 논리적으로 다 맞췄어요. 네. 근데 그럼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버려요. 아니면 아, 다 오른다 생각했더니 아니지. 침체는 나쁜 거잖아. 이러면서 내려버려요. 네. 마치 예전에 그 율곡이인가요? 그 보면 그 이거 문지방의 반을 딱 절반 넘긴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로 보이세요? 돌아가는 걸로 보이세요? 네. 딱 그거예요, 주식이. 아,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오른다 내린다까지 말할 수 없지만은 요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모순됐던 것들이 이제 슬슬 결론이 날 게 아마 내년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체 가능성 중에서 뭐냐면 11월 조사까지 해보니까 네. 1년 동안 노동력의 증가가 없었어요. 노동력의 증가가 없다는 얘기, 신규 노동자 유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이 노동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실업이 네. 보면은 비슷했다 이건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고용, 저실업, 저해고입니다. 아,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들이 넘어갈 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더 주는 데가 있어야 넘어가고 활발히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아, 신규 교용도 늘어나고 예. 또 거기에 이직도 많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너무 스테이블하구나. 스테이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아까 뭐 병원으로 치자면 뭐 간호사가 어디 가야 되는데 넘어갈 데가 없는데 월급 더 주는 데가 없는데 아, 안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마침 우리도 일감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용은 유지할 수준은 돼요. 예, 그러니까 해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로 이제 그냥 딱 어느 정도 딱 돌아가는 상태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민자가 계속 넘어왔어요. 불법 그렇죠. 이민자고 합법이고. 그렇죠. 예. 이 이민자들이 결국 뭐 하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노동자가 일을 하니까 이게 다 GDP가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이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든 뭐 하든 하면서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좀 화랑이 오는 거였는데 이 노동자들을 뭐 1,000만 명, 뭐 1,500만 명 계속 내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만큼의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다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막 그때 보면 그 쫓아내는 그 쿼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얼마큼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이게 인플레 요소가 되는 게 코로나 때 20년도 때 롱비치 항에서 그 한국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역 작업은 아무래도 손이 가죠. 사람 손이. 예, 그러니까 이 불법 노동자들이 와서 솔직히 불법이기 때문에 좀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해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물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싹 빠지게 된다 한들 기존에 있던 미국인들이 이 일로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임금만 계속 올릴 뿐 실제로 사람은 안 구해지는 아, 이런 현상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말은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 수장이 돼서 공무원을 많이 해고할 거란 말이 있어요. 좀 해도 될 거예요, 거기는. 네,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해고되면서 다시 노동자를 밑으로 또 밀어 넣어준다. 아,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다 한들 그 불법 이민자들이 하던 일을 채우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네. 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있고 이제 뭐 고용 수준도 보다시피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뭔가 막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 없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는 상태였다. 이거였던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랬었고 넘어가서 그리고 주식이 문제인데요. 네. 많이 비싸요. 우선 싼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 주식은 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번에 22년 저점 기준으로 S&P 500이 3,000 정도였는데 지금 6,000이니까 2배 올랐네. 지수가 더블 됐다 봐야 되죠. 근데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랬으면 코스피가 4,000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2천에서 4천원 가야지.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났어야 되는데 코스피는 2,400이고 지금 미국 주식은 4,000까지 가 있고 그러면 저는 뭐냐면 왜 그동안 두 가지가 벌어졌었냐면 주식으로 퇴직연금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뭐 자산가들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지수가 더블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가 투자한 주식들은 또 대부분 매그니피 세븐일 거니까 그 지수보단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평균보다. 예, 그럼 2년 만에 자산이 뭐 2배, 3배가 됐는데 뭐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죠. 좀 팔아 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상으로는 호황처럼 보이고 반대로 예전에 맥도날드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할인이라는 검색하는 빈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싼 거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예.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없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대적인 가난함을 엄청 느끼고 있고요.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지금 뭐 그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섞이면서 평균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럼 주식이 만약에 박살났을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중산층 이상도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의 패턴이요.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졌는데요. 네. 이전에는 천천히 꾸준히 올랐습니다. 뚝배기처럼 올랐어요. 서서히. 예, 한 4년 내리 오르고 떨어지고 4년 내리 오르고 떨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1년 오르고 1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아졌구나. 예, 그리고 변동폭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유동성이 많이 늘어서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요 레버리지 ETF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만 가지고 예, 테슬라만 가지고 3배짜리 ETF, 뭐 테슬라, 엔비디아 가지고 뭐 2배짜리 ETF 이런 식으로 뭐 부채 끼워서 파는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3배짜리 ETF면 테슬라 주식을 산 돈을 가지고 2배를 돈을 차입해서 와요. 네. 연 이자를 12%를 내면서 이 ETF 수수료가 또 2%니까 연 14%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돈을 땡겨서 거는 건데 이게 마치 리먼 사태 때로 보면은 부동산 때 신용 땡겨서 부동산 주식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신용을 2배씩 땡겨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터지면 이것도 큰일이겠네. 14% 수수료를 수익을 네.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ETF를 2014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전국적으로 3,600조가 들어왔어요. ETF 자금으로. 네. 그 중에 3,300조가 미국 ETF입니다. 근데 그 3,300조 중에서 또 대부분이 빅테크 7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매그니파이트 세븐에 예, 다 들어간 거. 그러면 뭐 그냥 단순 잡아서 좀 과하게 잡아서 3,000조라고 하면은 3,000조가 지금 그 7주식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거기도 뭐 레버리지고 뭐고 다 더하고 했을 때 만약에 돈이 빠져나가는 그 시기가 됐을 때는 이 변동폭이 상식적이지 않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가 떨어져야 정상인 게 30%씩 떨어지고 이 변동성을 계속 롤링을 칠 거예요. 야, 여기는 개미 들어가면 박살 나겠다. 네, 일단 판 분위기가.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건 쌀 때 들어가야 되는데 꼭 비쌀 때 들어가려는 게 또 개미들의 특징이고. 왜냐 오르는 거 봐야 들어가지.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주식을 해서 그러니까 싸게 산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가격에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을 야금야금 팔고 있어서요.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애플도 뭐 많이 팔았더라고요. 예, 반은 팔았어요. 네, 가진 애플 거예요. 팔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팔기는 좀 뭐 나중에 본인이 또 시그널을 주는 걸까봐 뭐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워렌 버핏. 버핏이 예, 주식 전문가가. 예. 예. 버핏이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하도 놀리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왜? 양반 감 늙어서 기술주를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아.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버핏이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 어떤 얘기 하냐면 저놈들이 하도 나를 이제 막 조롱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존 사는 걸 까먹었다. 아마존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예. 쟤네들만 안 했으면 아마존을 살라 했는데 쟤네들이 자꾸 기술주 때문에 조롱을 하니까 아마존 사면은 또 끝물에 들어왔다고 조롱할까봐 못 산 거예요. 근데 그것 빼고는 본인이 예상하는 대로 다 됐더라. 다 떨어졌죠. 예. 폭락했죠 그때.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워렌 버핏이 역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S&P 500 풋옵션을 샀어요. 다운 그 떨어지는 거에다가. 네, 떨어질 때. 아. 떨어져서 그거로 수천억을 또 벌었어요. 6천억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아.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기술주 때 쓸려나갔던 펀드 매니저들을 조롱해주기 위해서 이제 풋옵션 전략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네, 주식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고 트럼프 외교법.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뭐 방위비가 올린다는 건 다 아시니까 이거 넘겨서 예산안인데요. 예.
이거 부결됐잖아요, 이번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고정 지출이랑 변동 지출 같은 게 있는데 빨간 게 고정이겠네, 보나마나. 예. 빨간 건 트럼프가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쭉쭉 나가는 미국 돈인 정부가 거예요. 돌아가는 한 무조건 나가는 돈. 예. 그러면 자기가 회색에서만 건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다시피 절반이 국방비입니다. 아, 디펜스? 예. 디펜스, 논 디펜스. 아. 이제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정책을 쓸 수 있는 돈은 저 재량에서도 비국방비만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라고 해서 뭐 예산들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예.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국방비 예산이. 예, 지금 뒤로 확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고서는 뭐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 천조국이라는 게 이걸로 가면 이게 8천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억달러죠. 8,425억 달러. 예, 10억, 100억, 1000억. 25년으로 하면은 이게 1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더 네. 올라갔을 거예요. 아, 천조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비국방 예산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뭐 트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고 나 예산 좀 쓸 수 있게 좀 요청을 했더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뭐 이번엔 안 되고 다음번 3월 달에 해가지고 1조 5천억을 쓸 수 있게 이제 그 더 증액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대신에 예산을 삭감 좀 해라. 2조 5천억 어딘가에서 줄여라. 여기 빨간 데서? 뭐 빨간 데도 해야 되도 이제 줄여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관세로 떼올리는 거 아니에요? 관세로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관세로 때울 수 있죠.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세랑 그리고 이 국방비 보시면 예. 이걸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는 걸 제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동맹국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뭐 보니까 이거는 좀 하긴 해야 되겠더라. 걔들 너무 날로 먹던데. 날라오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를 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럽도 이제 국방비를 늘리면서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무기를 사든 한국 무기를 사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미국 예. 예산을 보면 여기 국방 예산이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50억 달러가 연구개발 시험비잖아요. 이 R&D가 예, 미국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R&D를 국방비에다가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를 R&D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이걸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얹어서 너네들이 개발해. 예. 그게 잘 되면 민간에다가 팔더라고요. 원래 그 항상 선진 기술은 미국이 예. 우선은 전쟁을 먼저 쓰고 그러니까 이게 1,450억 불에 예. 이게 우리가 모르는 돈인데 이게 국방비 아니야. 가만 보니까 이게 순수 과학 R&D 비용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럼 전쟁을 하고 국방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인 무기를 무인 무기로 바꾸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지금 주가 폭락이던데. 예. 뭐 F-35 얘기도 나왔던 거고 예. 지금은 항공모함 자체를 유지 보수하기도 힘들고 이거 새로 찍어낼 수도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자폭 드론들이 너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와서 들이받으면 항공모함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도 그냥 저렴한 무기로 때우자. 저렴한 무인기. 그러니까 저렴한 무인 무기를 얼마나 더 양산해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거는 한 명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AI가 알아서 군집으로 다 이제 지휘를 해야 되는 이제 그 능력이 이제 AI 능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AI가 이게 1,450억 맞습니다. 달러에 예. 들어있을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많이 올랐던 주식이 팔란티어라고 해가지고 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죠. 그건 뭐 하는 회사예요? 미국 이제 국방 관련 소프트웨어 같이 해가지고 약간 군집 드론을 움직이려면 이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회사의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드론을 10만 대를 동시에 지휘한다. AI가? 예. 나는 앉아서 뒤에 한 명이 앉아있고. 예, 그래서 알아서 미국이 전쟁해라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면 다 알아서 예, 미션 완료 이래가지고 다 이제 알아서 다 지휘를 하는 거죠. 10만 대 드론이 날아가서 아직 필요한 데 가서 그냥.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항공모함에 사람이 없습니다. 드론만 실은 항공모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재기가 아니에요. 그냥 드론이 가서 날라서 싸우고 다시 항공모함 들어와서 충전하고. 이게 충전해야죠. 근데 이 전투 드론이 지금 이란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네. 한 대가. 그럼 미국산이라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되겠죠. 네. 이 1,000만 원 정도면 잃어도 아까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폭탄 한 발 값인데. 네, 그러니까 F-35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무인기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테슬라고 비용을 절감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하고 하고 있는 이제 로봇들, 뭐 자율주행 자동차들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자율주행 전차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이거를 하늘로 올려버리면은 자율주행 드론으로 드론이 바뀔 될 거고요. 거고. 결국은 일론 머스크를 여기다 배치한 것 자체가 너무 이게 그 국방 안에서 카르텔들이 있는데 유인 관련 전투기나 이런 쪽을 더 지켜야 되는 로비를 하는 쪽에 카르텔들이 있고 이제 진입하는 데가 이제 무인기를 좀 넣으려는 드론을 여는 카르텔들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까지는 얘네가 아무리 그 무기를 강조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던 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로비의 힘이죠. 예,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예. 그러게 이제 그 저번에 탑건2 영화에서도 나오죠. 무인기 때문에 지금 유인기 연구 개발이 중단되게 생겼어라고 하면서 이제 톰 크루즈가 마 10까지 땡기다가 예.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걸 비꼬는 내용입니다. 그 함재기가 보인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필요 예산을 삭감할 거고 공무원 줄일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추가로 예. 들어갈 돈이 없죠. 그래서 이 러우 전쟁 종료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누가 뛰어들 거냐. 거기 앞에 방위선에는 전부 다 나토군 배치한다 그러던데요. 예. 미군은 안 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영리해. 예, 영리한.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네.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분담시키는 거랑 관세를 증가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관세 증가가 엄청난 그 수입의 증가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때리기 좋은 핑계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돈 버는 건 아랫단이라 생각합니다. 그 셰일가스가 예. 생산 세계 1위예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 천연가스 수출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내 나라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아시아에다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왜냐면 셰일가스 동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텍사스 멕시코만에서 네. 나오는 거를 파나마 운하를 건널 때마다 그 수천만 원을 주면서 배를 통과시키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요, 수천만 원 넘던데. 맞아. 수억 원이다. 수억이더라고요. 예. 예. 비싸더라고요. 수혜지가 수억 원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느니 그냥 이거 내놔라라고 해가지고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지금 LNG를 팔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가 LNG 소비에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소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일본 뭐 예. 이런 나라들이 많이 쓰니까. 그럼 반대로 중국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관세 증가 봐줄 테니까 LNG 얼마나 갖다 사갈래? 써. 우리 거 갖다 써. 그래서 이번에 EU 집행위원장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며칠 만에 우리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네. 했고. 그렇죠. 대상 바로 운동하면 되네, 거기는. 예. 그리고 워렌 버핏 투자가 이번에 옥시덴탈을 또 샀어요. 그 애플을 계속 파는 와중에도 예. 옥시덴탈이 뭐 하나 했었는데요? 석유 회사인데요. 얘네는 생산 추출이 90% 정도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 1위 그 셰일 오일 회사를 인수했어요. 아나다코라는 회사 인수해서 그 텍사스 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유전지대를 다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나라 상관없이 미국에서만 쭉쭉 뽑아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자체 텍사스 중진료도 예.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셰일가스도 가지고 있고 셰일가스 이rol도 또 인수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2011년에 산 게 뭐냐면 철도 회사를 샀어요. 운송 때문에 그런가? 예. 우리나라의 철도는 사람을 보내는 용도가 주고요. 그렇죠. 미국은 사람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도 길이가 3km, 5km 돼요. 끝도 없이 가요. 길이가 열차 길이가 열차를 뭐 100량, 150량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그 철도 이거 땅땅땅땅 할 때 무리하게 돌파하려다가 치여서 죽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진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때 옛날에 한번 차가 뒤집어져 갖고 예. 불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났던 예. 게 그게 긴 기차구나. 진짜 길어요.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철도가 1년에서 2년치가 다 예약이 다 잡혀 있어요. 아까 내가 철도 3km라서 철도 3km가 뭐가 길어 그러고서 내가 그래서 철도가 연애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열차 길이가 3km라는 열차 얘기죠. 길이가요. 예. 그래서 와. 그런데 그거를 하면 뭐냐면 텍사스만에서요.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 철도 라인을 보니까 뉴욕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요. 네. 그 LA LA 쪽 쪽으로 가야 롱비치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LNG를 배로 실어서 나르는 게 아니라 철도로 실은. 네, 철도로 실어서 롱비치에서 실어서 LNG 터미널 해가지고 벙커링해서 넘기면 아시아로 바로 갑니다. 그 미국 철도 운송비는 싼데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그 회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옥시덴탈 가지고 있고 수직 계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워렌 버핏은 에너지 수출 예. 기업에다가 아주 수직 계열을 했네. 채굴부터 운송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파는 회사가 된다. 과거에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온갖 했었는데, 난리를 다 쳤죠. 예, 근데 이제는 중동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음. 본인들이 필요한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가스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중동과 이제 서로 가스를 팔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캐나다 것도 자기 것처럼 갖다 쓰던데 캐나다도 석유 무지개 나잖아요. 이게 그 중국의 1대1로를 보시면은 네. 중국이 1대1로 투자한 나라들의 내역서를 한번 봤었어요. 예. 에너지가 1위입니다. 아. 에너지, 운송, 부동산, 광물. 금속 광물. 예. 그거 뭐냐면 결국은 우리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자원국들을 내가 다 확보해서 자원을 중국으로 다 올 수 있는 그 길을 뚫겠다가 1대1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대만이랑 한국은 뭐냐면 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대만이랑 한국을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만 포섭을 했다면은 그럼 뭐 자기들은 태평양 자기 거죠. 예, 테크를 가지고 자원을 가졌으니까 미국이랑 한번 붙어볼 만 하겠다. 그렇죠. 이 전략을 짰던 게 1대1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인데 저는 이제 원자력을 수출할 거라고 봐요. 미국이요? 예. 그 웨스팅 제조 기술이 없잖아요. 특허만 있지. 그게 한국이 가지고 있죠. 특허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수출을 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자꾸 너 내 기술 가지고 자꾸 수출할래라고 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 기술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제 원전을 수출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나라가 5국 정도라 보시면 돼요.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프랑스, 중국, 러시아. 러시아. 미국까지 하는데 일본은 솔직히 뭐 남의 나라 가서 하는 건 좀 약간 빼고 예. 그럼 실질적으로 중국이랑 러시아는 아웃입니다. 그거 같이 안 갈 거니까. 그러면 한국, 미국, 프랑스밖에 없어요. 프랑스도 비싸서 안 돼, 지금. 프랑스는 비싸고 실제로 저번에 저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가스 한번 세고 이래가지고 예, 좀 아니에요. 공기를 못 맞춥니다. 한국은 공기를 잘 맞추고 저렴한데 미국이 그러면 여기 한국이 독점하는 꼴은 못 볼 거예요. 나눠야지 그러니까. 팀 그러니까 짜자. 팀을 짜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원자력은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 외교와의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그 나라들을 압박해서 이제 원자력 살래? 그러면 뭐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관세를 가지고 딜을 치면서 원자력을 팔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시공을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서로 팀을 짜서 같이 수익을 내는 이래서 원자력주가 의외로 저는 수혜주일 수도 있겠다. 저도 네. 동의하는 게 미국은 네. 자체 내에서 거대한 원전을 안 지어도 SMR이나 그러나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해갖고 소형 원자로. 소형 원자를 하는데 그거는 같이 가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 소형 원자로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일찍이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아하. 그 AI 데이터 센터 하나당요 소형 원자로 하나가 들어가요. 전력이. 엄청나게 전기 먹는다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아니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원전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한데 소형 원자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냉각수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 위치에 제한을 안 받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패키지로 이제 센터 질 때 원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가죠. 예. 건전지 넣듯이. 예. 예, 이제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예. 국내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 같은 데가 요거 하는 데죠.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저기 그 한전기술 예. 예, 두 개 회사가 이제 대장주입니다. 예. 그런 주식은 우리가 좀 아직도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다음에 미국은 뭘 해야 되냐면 법인세를 감면할 것 같아요. 소득세도 낮춰준다는 것 같은데. 소득세도 예, 그 감면된 거를 이제 연장해 주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공장들이 알아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처럼 자꾸 돈 돈중깨가 아니라 그냥 오지 말고 법인세 이 정도까지 낮췄으면 선진국에서 이렇게 좋은 거 없다. 예. 그리고서 이제 관세로 몽둥이랑 이제 법인세로 당근을 2개를 때리는 거죠. 아, 관세와 법인세를 가지고 이제 그 중국을 관세 때려봤자 소용없는 게 멕시코로 들어가서 택가리를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 뚫렸거든요. 그 멕시코 관세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도 두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캐나다도 때리고. 예,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왜요? 지금 중국 회사들이 45% 정도만 지분을 삽니다. 우리나라 회사를. 우리 제조회사를. 예, 우리 제조회사 SPC를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지분 55%, 중국 회사 지분 45%로 해서 SPC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또 뚫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택가리하고 동남아시아 택가리하고 한국으로 택가리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것까지 다 막겠다라는 다 거죠. 잡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이든은 실제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뚫리는 데가 많았던 거고.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네.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했습니다. 택가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그냥 그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 경선 때 네. 미국과의 약속인가요? 그 5분짜리, 6분짜리 그 유튜브 계속 일주일에 한씩 올렸잖아요. 아, 예. 거기 보면 여기 나와요. 아. 가만 안 두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까지도 한다니까 멕시코 당황한 거죠. 아유, 우리는 무관세인데 하는데 무슨 무관세야 이러면서 너 중국제잖아. 이 택가리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서도 분명히 압박이 올 건데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거는 트럼프 장남이 작년에 한국을 4번 정도 왔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랑 친구라 그러던데? 예. 정용진 회장이랑 친구라고 네, 했나요? 정용진 회장, 뭐 그 매제 이렇게 해서 좀 네. 여기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트럼프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뭐 아베 때부터 해서 워낙 거의 친분이 있으니까. 믿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본은 알고 있고 한국이 제일 애매한데, 그러니까 옐로우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관세나 이런 걸 규제했을 때 한국은 피해를 덜 주고 중국만? 예, 택가리만 잡아낼까? 아,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이제 그런 고민 차원에서 좀, 예,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한국은 빼버리고 일본은 무슨 컴퓨터 수출인가 뭔 수출을 하는데 일본은 금열 없이 수출해라. 너네들 자체 금열을 미국에서 그대로 인정하겠다. 예. 근데 한국은 반도체가 뭐 그 수출하는데 너네들은 끈발끈으로 다 우리한테 맡아라.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내가 신뢰도가 한국이 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보자면은 트럼프가 대만을 더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대만이 아까 뭐 방위비 분담도 있는데 정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옛날에 뭐 역사를 뭐 아시면 더 이제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피는 안 흘리고 미국 피로 싸우려고 합니다. 중국이랑?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피를 같이 흘리면서 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이 피를 다 흘리고 너희는 뒤로 빠질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 이 방위비 분담이든 뭐든 간에 굉장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대만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TSMC거든요. 그렇죠. 목을 죄어버리겠다. 아, TSMC 목을 줘야겠다. 예, 죄래 아니면 방위비 한번 한 5배 내면. TSMC 목을 재고 삼성이 한번 다시 날개를 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그 딜에서 갑자기 삼성이 한 번 더 어떤 반사이익 정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TSMC 목만 쪼으면 예. 삼성은 파운드리가 가능하죠. 뭐 이제 많이 돈 예.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재밌는 게 일본이 지금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던데 기술자들이 다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인프라를 채워주려고 예. TSMC를 공장을 일본에다 막 지어주는 이유가 아, 거기서 지어주고 그러면은 TSMC에서 일할 그 반도체 학과 일본 학생들을 장학생을 다 내서 돈을 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 4년이면 되는데. 예, 그럼 TSMC에서 뭐 아까 대학 4년, 한 5년 일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의무가 풀리고 나면 일본 반도체 라피더스에서 다시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3나노 기술, 2나노 기술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대만 영토를 지켜주겠다라고 선언도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반도체랑 딜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 뒤에서 이 모든 그 로얄티는 IBM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나노 하든 2나노 하든 IBM 걸 받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IBM은 굉장히 로얄티 회사죠. 예, 자기네가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노광 장비가 아니고 IBM이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2나노 사업을 하려면 노광 장비는 이제 깎아내는 그 장비인 거고 예. 진짜 원천 기술은 IBM이죠. IBM 거구나. 근데 이 IBM이 이제 2나노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의 반도체를 키워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2나노로 가면 한국 삼성전자보다 앞서가더라고요, 보니 그게. 예, 이제 뭐 근데 항상 항상 이게 애매한 게 2나노가 정말 어떤 의미의 2나노냐가 서로 달라요. 해석이. 아, 이제 그래요? 일본은 요만큼 뭐 대만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2나노입니다. 뭐 이렇게 우기니까 예, 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대만과 한국의 싸움이었던 게 대만, 한국, 일본 3파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이제 있다. 그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아주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본은 그러면 4, 5년의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
다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건 거예요. 대만이랑 한국은 옐로우 지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국은 편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정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중국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지리적으로 침략의 위험성도 있는 거고 옛날에 에치스 라인이 일본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빼고 일본, 필리핀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라고도 하지만 그 원하는 건 진짜는 그거지만 그게 안 된다 한들 왜냐면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제조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그 인프라 제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다시 부활만 시키면 된다 생각해서 일본으로 지금 키워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어선을 뒤로 하면 물린 거죠. 옛날에는 일본이 워낙 반도체를 날로 그냥 독식을 하니까 일본을 규제 삼성이 이제 그때 힘을 냈던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또 반대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아시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네. 장남이 내버놓은 이유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과 여기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라 봐요. 4년 동안. 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자, 투자할까? 우리는 결국 투자죠. 예, 정책적인 얘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 높은데 네. 이러다가 확 꺾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어디에선가 이제 이 고금리에서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중산층도 돈을 안 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동시에 올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은 그것도 호재라고 생각하는 이제 몰라요. 월가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채권은 단순해요. 침체가 오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체가 오면은 인플레도 꺾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야 이제 인플레가 잡히니까. 네. 지금은 그동안 실업률 없이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선언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러면 채권 투자가 제일 깔끔해요. 지금에서는. 미국 채권. 예. 지금 6.4%는 채권 값이 되게 내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30년물이 그 정도 되고요. 10년물이 4.6. 4.6. 네. 4.6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금리 침체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3.0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1년 네. 만에. 그러면 한 1.6% 정도 떨어지면 10년물이니까 한 10 곱하기 10 정도 하면은 연 16% 정도? 기대 수익률 정도? 최대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지금 사면. 네. 그리고 여기서 막 더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5%쯤 되면은 전 세계가 발작을 할 겁니다. 저번에도 22년 10월 달에 연기금 파산 우려 이런 거 나왔던 게 5% 정도 향해 갈 때 못 견뎌요. 나머지 전 세계 증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못 견딘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기금 그 10년물 국채 자체가 가격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보유 자산들이 다 손실이 다 발생하는 거죠. 장부상이긴 하지만. 예, 이거를 지금 팔면 손실인 거고 버티면 이건데 버티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못 버티는 애들이 다 했던 게 저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던 게 이거였던 겁니다. 저기 스위스뱅크인가요? 아 거기도 예, 그것도 그때도 예, 그것도 그걸로 넘어갔죠. 예, 맞아요. 예. 예, 다 이게 채권 때문에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그럼 딱 그냥 대놓고 딱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오늘 이 시점에 채권 4.6% 10년물 예, 나쁘지 않아요. 사요 말아요? 괜찮아요.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 지금. 예. 근데 100을 사면 안 되고 예. 한 50 정도까지 내가 가진 게 100이 있으면 한 50 50원 사도 된다. 예. 아. 그리고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게 한국 채권입니다. 한국 채권은 왠지 뭐 이렇게 뭐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금리가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이랬다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한국 금리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인플레도 없어요. 그냥 지금 그냥 계속 내려가는구나. 예, 이제 끝도 안 보이는 침체로 가고 있다. 이제 디플레이션 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환율을 무시하고도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이 아무리 예. 올라도. 예. 1,500원 넘길 각오도 해야 되지 않을까 환율을. 생각합니다. 예. 이따 그건 또 얘기 좀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현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정책 관련주는 뭐예요? 정책 관련주니까 트럼프 정책 관련주다. 아까 말한 원자력, 옥시덴탈, 셰일가스, 예. 뭐 저기 드론 회사, 예, 그렇죠. 그다음에 AI 관련 회사. 예. 아. 그리고 닷컴 버블이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롯데칠성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12배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롯데칠성이 사이다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12배 왜 올라요? 갑자기? 이제 기술에 열광을 하다가 네. 기술도 부러지고 나면 주가가 박살났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기술 필요 없고 네. 지금 당장 돈 잘 버는 회사만 투자하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뭐 불황이 없는 거. 예.
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캐시를 벌어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주가가 이제 쏠리는 거죠. 어쨌든 펀드들은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버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사는 거랑 똑같은 거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배당 잘 주고, 현금 잘 벌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확 성장 가능성 있는, 뭐, 코스트코, 뭐 이런 회사들이 인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독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안 박살날 수는 없어요. 박살 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아, 예,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그거 저기 주가가 이렇게 수익이 예. 구조가 안 좋고 경쟁자가 많아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막 그렇게 막 나오던데. 예전에 버핏도 그쵸. 팔았다 그러고. 예전에 $700쯤 됐다가 예. 그 말씀하셨던 때가 이제 디즈니라던가 예. 막 이런 애들이 막 등장했을 때 예. 15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예. 넷플릭스도 볼 게 없지만 다른 OTT는 볼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나마 넷플릭스밖에 볼 게 없어요. 넷플릭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몇 달 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 다른 OTT는 한 달 가는 거예요, 한 달. 아. 그러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되면서 넷플릭스로 다시 들어왔고 넷플릭스가 요금을 확 낮춰줍니다. 6,600원짜리 대신에 네. 광고 보세요. 아. 그러니까 기업한테도 돈을 받고 고객한테도 돈을 받는 이제 이중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했죠. 시청료 받고 광고료 받고. 예. 아, 좋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900까지 갔어요. 워렌 버핏이 실수한 거네. 그 사이 샀을래나 또. 버핏은 투자 안 했습니다. 예. 오를 때 안 샀죠. 예, 그 전에 팔았다 그랬는데. 그럼 아주 옛날일 거예요. 네, 제 기억에는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700이 150 됐다 900 됐다고요? 예, 6배 갔습니다. 2년 만에. 예.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고 위기라 하더라도요. 네. 항상 해결책이 하나씩 있었어요. 한국에서. 2011년에는 중동이 발주를 많이 내줘서 우리나라 이제 건설이나 조선주 주가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버텨줬고요. 네. 2015년에는 중국이 여행 자유화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관광. 예, 여행, 관광, 면세, 카지노, 화장품, 뭐 식품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났었고요. 23년에는 미국이 돈 AI 이런 걸 많이 풀면서 또 여기 관련된 수혜주들, 전력인이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23년도에. 예. 네. 25년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어디가 이번에 돈을 푸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하고 조선은 될 것 같은데. 방산, 원자력, 조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의외로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재건 사업에. 네, 재건 사업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뭐 이제 예시를 들자면. 근데 우크라이나 채권에 투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EU가 이거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부정을 서주는 거죠. 예, 뭐 우크라이나는 1%짜리 채권을 발행했는데 뭐 EU가 3%, 4%짜리 이자로 더 업을 시켜주고 신용 보강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세상의 돈들이 여기 투자를 하게 만들면 뭐 100조고 500조고 돈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이 나눠지는데 뭐 채권을 많이 투자한 국가별로 또 좀 주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전쟁 때 뭐 지원 많이 했던 많이 나라들은 했던 하는데 나라. 대한민국도 수혜주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14위 정도입니다. 그 아, 그 도와줬던. 순서대로 쭉 했을 때. 예. 일본이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쟁 다 끝나가니까 갑자기 원조를 더 많이 해줘요. 일본이. 예, 재건 사업 먹으려고. 아. 이게 정말 여우예요. 그래서 여우가 아니라 똑똑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네.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미국은 애초에 제일 많이 했으니까 뭐 예, 그냥 원오브 댐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먹는 건 뻔한 거고 그 다음이 EU고 아시아에서는 의외로 일본이 엄청 많이 가져갈 거예요. 이 사업을. 한국은 참 미국이랑 좀 붙어서 미국이 시공 능력이 없잖아. 어찌됐든 걔들이 설계, 감리는 되는데 시공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유럽에다가 지사를 내는 회사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인프라 회사들이 아하. 지사장을 뭐 새로 누굴 파견했는데 꽤 끝발 있는 사람을 보냈다더라. 네.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지사를 만들어서 뭐 회사가 지사를 설립했다라던가 이런 뉴스들을 잘 보시면 저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지. 아무 매출도 없는 데다가 그 고급 인력을 보낼 때는 이유가 그렇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지사를 보내기엔 또 애매한 게 어차피 지사는 후방에 있어도 되거든요. 뭐 독일이라던가 런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가지고 이제 다 총괄 운영하는 유럽 지사의 어떤 좀 힘을 키우는 회사들을 잘 쳐다보면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투자하기 전에.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네. 고배당주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담배 회사들이 배당이 좋고요.
주가가 안정적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담배를 핍니다. 뭐 아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피지 말라 해도 그냥 핍니다. 핍니다. 아플 때까지 핍니다. 아프면 또 끊었다가 나오면 또 펴요. 그래서 담배 회사 주가를 보면요, 정말 일관됩니다. 이제 꾸준하고 우리나라는 KTNG 홍삼까지 팔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됐고요. 그거 아니 정말 KTNG는 참 희한한 회사야. 보약도 팔고 담배도 팔고. 요새는 통신주가 의외로 성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도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라던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통신 쪽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약간 또 인프라를 뒤집을 만한 또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주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트리아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알트리아가 이제 술이랑 담배를 같이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담배 회사 그 필립 모리스 네. 기획사로, 예,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 예, 필립 모리스 회사를 또 따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아, 모리스가 요거구나. 예. 네, 모하고 알트리아. 아. 근데 참 여기 배당 얘기 나오니까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데 미국은 주식회사들이 배당이 그의 수익을 다 거의 배당하더라고요. 예. 이게 배당률 50%, 예.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예. 50%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우리는 보면 그게 너무 적어요. 그쵸. 예. 왜 그래요? 우선 미국은 오너가 없죠. 스타벅스의 오너라고 해봤자 오너의 지분이 별로 없고, 뭐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사모펀드들이나 그런 펀드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투자자니까 그냥 회사의 수익을 최대한 잘 내서 배당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설계를 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를 스타벅스처럼 하라 했으면 아마 땅부터 매입했을 거예요. 부동산부터. 그렇겠죠. 근데 스타벅스는 부동산 매입을 하지 않아요. 뭐 건물주랑 뭐 쉐어를 한다던가 임대차를 계약 맺어서 하고 자기들은 오로지 커피로만 돈을 벌겠다.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죠. 솔직히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그러면 미국이 잘 나가는 아까 뭐 매그니피센트 7, 그다음에 S&P 500 이런 기업들 쭉 보면 아는 기업이 없어. 나이가 20, 30살밖에 안 됐어. 기업 나이가. 네. 참 오래된 게 아니라 아는 게 애플 뭐 이런 건 좀 알지만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벌써 한 50년, 60년, 70년 늙었어. 네.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보면 뭐 저는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경제지는 네. 읽으니까 보면 배당도 잘 줘. 음. 그리고 기업이 잘 되면 자사주를 매입해버리니까 주가도 올라.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재미가 있어. 근데 한국 주식은 돈 벌면 한 20% 배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내 유보고 뭐 오너만 다 가져가.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고. 오너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골프장도 사시고. 아니, 그게 자기는 즐겁죠. 호텔 짓고 오너 뭐 골프장 사고 네. 뭐 이렇게 좋긴 한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분명히 내 돈 투자해가지고 원래 1억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네. 나한테 주는 건 2천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8천만 원은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도 답답하긴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아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처럼 이렇게 배당이나 이걸 열심히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산으로 부동산을 안 가지고 주식 여기 사죠. 많이 넘어갈 겁니다. 왜 안 그러냐고. 만약에 이 배당 수준이 8.6이었잖아요. 네. 10억이면요. 8,6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이. 그러니까 이제 10억짜리를 10억을 이 주식을 사놓고 예. 주가도 별로 변동하고 이거는 뭐 주가 그렇죠. 팔 것도 없어요. 그냥 매년 8.6%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할 일은 없겠더라고 보니까 담배는 계속 피니까. 거기다가 전자담배가 되면서 단가가 더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 배당률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갖고 있지. 예. 예. 예,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예. 이게 뭘 바뀌죠. 바꾸면 되나요? 법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문화인가요 이거는? 이게 오너의 차이라 봤어요. 그러니까 오너의 의지가 있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개인 주주들이 운동을 안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알잖아. 주식 하나 나도. 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건너가 봤더니 바다 건너갔더니 다른데 이렇게 되면서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압박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이 결국은 미국 주식처럼 바뀔 거라 봐요. 바뀌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그래서 코스피도 진짜 한 10년 안에 5천까지도 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해서 그냥 네. 그에 나오는 거 재투자할 거 딱 하고 나면 남는 모든 돈을 네. 그에 50% 배당하고 50% 주가 주식 사주고 그러면 예, 예. 왜 한국에서 투자를 할까? 다 하지. 다 하죠. 예.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되면 뭐 오너가 쫓기긴 나가긴 하겠지만 오너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경영을 잘해야지 앉아갖고 내 거라 그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오너들도 이제 재벌 3세쯤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4세쯤 됐을 때는 아마 줄 수 있는 지분이 경영권 지배력이 없을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럼 배당 열심히 받아서 자녀들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미국식으로 한국 주가가 주식 회사가 운영이 되면 네. 주가는 우리도 폭등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그때는 보겠습니다. 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좀 해볼만 하는 게 오징어 게임 관련주. 아, 이거 넷플릭스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 거라서 넷플릭스 최고 수혜주긴 한데요. 네. 너무 비싸지긴 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관련주를 찾자라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식품주라 봅니다. 아, 그래요? 오징어 게임에서 재밌었던 게 예.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예. 그 소주와 라면 그 라면을 스프에 찍어 먹는 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이정재 씨랑 예. 그 뒤로 소주가 월마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인마트 게임 월마트로 가고 이제 뭐 라면도 갑자기 그때 이후부터 라면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도 많이 커지고 옷게임에서 한 번 나오는 한국 음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한편에. 대본을 빨리 봐야 되겠다.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 주가가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원래 1위 기업이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기 그 옛날에 우지파동 그 때문에 예. 억울하게 당했죠. 예. 왜냐면 정말 1등급 제일 우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업용 수입했다고 언론에서 조지는 바람에 그래서 불닭볶음면으로 지금 시총이 농심을 이겼습니다. 이기는 게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 근데 이거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겠네. 이거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근데 제가 그때 추천해 그거 보니까 나오면 빨리 다음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저번에 저 빼빼로가 예. 이 그 뉴욕 제일 사람 많이 거리는 이런 거리 타임스퀘어. 예, 뉴욕 거기에 타임스퀘어. 광고를 넣었어요. 빼빼로? 빼빼로 광고를 했어요. 어. 그리고 빼빼로랑 오징어 게임 상영일이랑 한 달밖에 안 남은 사이였었고 빼빼로를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설마 오징어 게임에 빼빼로 게임이 들어가는 건가? 아, 빼빼로 게임 아세요? 알죠. 뭐 예. 이렇게 뭐 뽑아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저기 이게 누가 더 짧게 만드나 서로 먹어가지고 아, 뭐 입 닿을 때까지. 그런 건가 이제 그래서 이거 설마 아파트도 지금 뭐 로제 아파트 게임도 나오고 빼빼로 게임도 나오나 이래서 빼빼로가 수혜주가 되나? 별의별 상상력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롯데제과죠. 예, 롯데 웰푸드로 이름 바뀌었어요. 롯데제가. 네. 예, 맞아요. 예, 있죠. 봐야 되겠네 그러면. 나오는 즉시 여기 넷플릭스 열심히 옷게임을 열심히 보다가 거기서 먹는 거만 나오면 보자마자 클릭해줘. 보자마자 그냥 매수. 아, 그렇지. 아, 그 밤에도 돼요? 아, 이제 보통 이제 26일 날 오픈하면 네. 예를 들어 보고 나서 그날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사야 되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경우는 기회를 하루 정도 주던가 안 주던가 1시간 정도 주던가 정말 짧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준다는 게.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다 상한가. 왜요? 그게 누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조작한다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면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이 들면서 자기들이 매수 버튼을 눌러서 상한가를 만들어요. 자기들이란 게 누구예요? 그 매수자들, 개인들이 다. 이번에도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장난 만나고 왔다 하니까 삼성 신세계 예, 신세계 IH 바로 상한가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주가 세력이 뭐 조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바로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예. 참 다른 나라는 예. 주식시장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있죠. 예. 근데 선진국은 외환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지 않아요? 외환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 그 미국도 선물 시장이 돌잖아요. 네. 그것처럼 1시간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낮에 데이터만 하지 않아요? 낮에만 돌죠. 왜 그래요? 낮엔 돌지만 대신 이제 미국에서 야간 시장 같이 해외에서 그래서 한국 환율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제가 밤 11시에도 지금 한국 환율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은 안 여냐고요? 그렇게 말이에요. 아니 전 세계가 외환 시장을 다 열어놓고 24시간 거의 24시간 돌리는데 우리는 밤이라고 놀고 일요일이라고 놀고 그러면 뭔가 일이 벌어질 때 대응이 느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밤에 환전하면 우선은 그냥 대략적으로 가산해서 잡아주고 다음날 차익 정산해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죠. 환율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또 환율 방어할 때 차트를 좀 봤는데 재밌었던 게
점심 시간에만 방어를 못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줘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간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야. 그래서 아까 수출식품주들 이런 거 잘 보여주는 얘기였었고요. 예, 넘어가서 네. 마무리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우리 전인구 소장님의 그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 주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해놓은 거 지문 주신 거 따로 다 할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와 환율이 연결되잖아요. 예. 음. 금리는 또 내릴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런 상황인데도 네, 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환율을 포기할 거냐, 금리를 포기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포기 안 하고 네. 환율에도 계속해서 외환 보이고 집어넣고 국민연금이랑 소화핑해서 국민연금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금리는 금리대로 또 뭐 이렇게 끌어내려야 될 상황이 돼버리면 가지도 잃고 부럭도 잃고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먼저 눈에 보이는 거와 나중에 이게 설마 터지겠어라고 생각하는 건데 환율은 에이, 설마 터지겠어? 이제 이 생각이 좀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여분이 있지 않겠어라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금리 쪽은 당장 죽겠어요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표가 보이는 거죠, 눈에. 그러니까 이 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경제의 기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체질 개선보다는 표도 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동시에 났는데 소화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선은 금리부터 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환율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금리 내리면 환율은 뛸 거 아니에요. 뛰죠. 그럼 뛰는 건 냅두고 외환 보유고라도 지켜야지. 거기다 외환 이렇게 갖다 풀어서 시장에다 계속 개입하면 그것도 점심 때는 밥 먹고 정신 없어갖고 그것도 막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외환을 많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4,150억 불인가밖에 안 남았던데 그것도 12월이면 발표하면 내가 볼 때 3자로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대부분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채가 장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미국채 금리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팔면 폭락이잖아요. 팔면은 손실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 끌고 해서 소화평하고 있잖아요. 현찰 위주로 끌고 내가 10년만 버티면은 원금 되는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현금을 막 여기서 끌어서 좀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출 수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이 많이 필요한 나라잖아요. 많이 필요하죠. 수출 수입 규모에 비하면 우리 외환 보유가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게 130조 정도 돼요. 1년 동안. 1,000억 불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외환으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이제 많이 와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빠져나가는 것들만 많이 있고 흑자 규모는 뭐 아주 크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이 안정화되기에는 꽤나 지금 긍정적인 면들이 별로 없죠. 자, 본인이 경제 정책을 지금 집행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없고 뭐 예. 총리도 보면 저기 연세가 많아서 판단력이 별로 맑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목 부총리가 그 정도죠. 그다음에 그렇죠. 하는 이창용 총재 입장이 이제 그분이 두 분이 이제 경제를 키맨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결정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스탠스 RP를 계속 사면서 유동성은 공급하고 금리는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외환도 지킨다고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고 이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소방관 여기 소방수 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라도 제대로 잡자 나머지 하나는 희생을 치르자.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에서 하나는 잘라야 되는 상황이면 자르자 아니면 두 팔 다 안 잘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몸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환율은 눈에 보여요. 어떤 상황인지 뻔히 보이는데 이제 보이는 적이랑 안 보이는 적인데 지금 기업들이 사태가 얼마나 부실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수준인 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안 좋은 무언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수준이면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 정도 하고 이제 좀 상황을 더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열어봤더니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되면은 아마 금리 인하로 가겠죠. 지금 말은 못하지만 PF에 물려 있는 게 수조고, 그다음에 롯데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저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공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금 계속 매각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조건 그냥 살 데 없어요. 네. 누가 사요? 저희 와이프가 화학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알려주는데 계속 시도를 해요. 이제 카타르한테 좀 사봐라 이렇게. 계속. 아니 그게 안 사는 이유가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지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새로운 네. 기술로 지었거든요. 네. 무려 120억 불을 들여서 직접 그냥 그냥 원유에서 만들잖아요. 바로 그냥 네. 그 나프타를 맞아요. 빼버리기, 그 나프타를 거치지 않고 에틸렌을 바로 뽑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그건 맞아요. 2년인가 3년 지나면 완공돼서 가동할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전 세계에서 지금 석유회사를 이 석유화학 업종을 살 리는 없죠. 공장 폐쇄엔 부동산 매각이 난 답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남 일이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말을 쉽게 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좀 일찍 구조조정을 좀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미 좀 아까 말대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치면 의사 선생님이 진짜 오셨어야죠. 이제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궤저가 생기면 네.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예를 들어 다리 그 손이 네. 궤저가 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궤저 생겼다고 해서 여기 자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자르는 사이에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 있고 여기 자르려 그럴 때 되면 벌써 여기까지 넘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쯤 궤저 생기면 여기서 자르냐 여기서 자르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사들은 보면 되게 냉정해요. 환자들이 볼 때 여기만 궤저가 왔으면 여기서 자르면 되지 않냐. 이거 자르는 사이에 벌써 여기 궤저가 와요. 그냥 피는 늘 통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절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여기서 자르질 않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럴 상황인데 예. 금리를 포기할 거냐 환율을 포기할 거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둘 다 방어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외국 아이비들이 봤을 때는 네. 금리를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환율을- 환율을 포기한다고 베팅했습니다. 1월 달에 금리 또 내린다에 베팅했어요. 해외 아이비들은. 예. 해외 투자 회사들은. 한국의 예.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은 네. 1월 달에 아마 금리 또 인하할 거다라 베팅을 했고 그래서 환율이 또 뛸 거다 베팅을 해서 계속 순매도를 하고 빠져나가고 있죠. 주식을 팔고 예, 계속 빨리 나오죠. 환율이 오르기 전에 예. 빨리 달러로 환수하겠다는 게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빨리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팔고 있는 것도 이제 그 1월 달 금리 인하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세요? 뉴스에 다 나옵니다. 전 주식을 하니까 그건 또 못 봤네. 예, 여러 군데 다 나와서. 1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예, 근데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일본은 올리겠죠. 그러면 엔캐리 압박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한국에 들어온 엔캐리 자금이 꽤 되나요? 예. 이게 엔캐리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 자체를 저번에 엔캐리 8월 5일날 터지는 날 규모를 몰랐습니다. 뉴스에서도 규모를 모른다. 미국도 모른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대체 엔캐리가 얼마나 되는 건데 알질 못하니까 이게 대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몰랐던 거죠. 증시가 쫙 빠졌었던 거고요. 하루 만에 다 반등했잖아요, 그래도. 네, 반등을 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도 그때 이제 부 은행 총재가 우리 이제 미국에 그렇게까지 타격 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는 되게 조심해서 안 했잖아요. 안 올릴 수 없잖아요, 일본은.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하필 그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날 일본도 금리 발표 날이었어요. 같은 날. 일본하고 미국은 금리 같은 날에. 예, 저번 주 목요일 19일 날. 우리는 2주 차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하 하자마자 증시가 박살났잖아요. 나스닥이 3.5% 빠지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본이 놀래가지고 만약 우리 금리 인하 올리면은 또 8월 5일 재연되겠구나 이래서 버텼어요. 또 지금 일본도 외환 방어 지금 죽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말도 안 되게 되고 있고 결국은 12월에 해야 되는 거를 1월로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일본이 엔캐리 청산이 안 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본 금리가 올라갈 땐 청산이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금리 조금만 올려주면 미국 쪽 청산이 아니라 한국 쪽에 빌려준 돈이 청산이 나는 거죠. 액수는 미국보다는 적기는 하겠지만 예. 엔캐리 트레이드는 청산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아마 엔캐리에 대한 청산 대가를 치르고 미국은 아직 금리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러나 저러나 국장 주가는 계속 떨어질 리스크만 점점 쌓이네요. 예, 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견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기업이 자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롯데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데 이제 어쨌든 이걸 계속 유동화를 작업을 해서 어떻게 버티고 또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켰는데 예전에 IMF의 결정타를 때렸던 게 한보그룹이었잖아요. 한보하고 기아죠. 예, 저희 집에 그때 한보철강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예. 다 휴지조가 됐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보와 기아로 인해서 파급력이 막 서로 막 채권 어급이 물리면서 난리 났던 것처럼 지금은 대기업 어느 하나라도 자빠지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인 거죠. 얘 하나가 되는 순간 도미노가 날 수 있어서 예, 진짜 불안불안하다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공사를 이중가 다 스탑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때 SBS 뉴스 얼른 봤는데 예. 야 저거 왜 저러냐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예, 뭐 지방 쪽은 뭐 지금 뭐 더 심각하고요. 부산 쪽 너무 심각하고요. 예. 결국은 저기네요. 예. 금리는 내린다. 환율은 오른다. 예. 그리고 여기서 시그널 하나만 잘못 뜨면 미국이도 잘못 뜨면은 아까 말한 레버리지 ETF부터 시작해서 AI 매매 이런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변동폭보다 더 심한 변동폭으로 네. 예. 자동 매매가 오히려 그걸 더 증폭시키나 봐요. 예, 왜냐하면 파니까 팔아버려요. 얼마 이하 되면 다 팔아라 이렇게.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바이오주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얘를 파는 물량이 나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바이오 ETF 셀이 터지는 거예요. 바이오 업종 다 팔아 명령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까지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ETF가 저는 나름대로 지금은 ETF를 만능이다,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ETF의 부작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이제 ETF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웩도독이 돼가지고 이제 이 ETF들이 만약에 이제 거꾸로 방향을 잡았을 때가 너무 무서운 거죠. 로마 시절에 용병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국민들은 군대에 안 가고 편하게 놀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창을 거꾸로 잡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로마 망했죠. 그걸로. ETF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하하.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증시를 올려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셀매도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 저는 좀 그 ETF 좀 부작용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ETF 때문이야라고는 사람들이 단언은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8월 5일 사건도 그렇고 그 예전에 1989년 검은 월요일이 터졌을 때 그것도 프로그램 매도였거든요. 그렇죠. 파니까 팔아버리는. 네. 그러니까 ETF도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파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설계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뭐 엔비디아가 쫙 떨어졌다. 엔비디아만 파는 게 아니라 ETF는 엔비디아를 팔면서 나머지도 같이 팔아서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나머지 빅테크 다 셀 때리는 거죠. 나스닥도 빅테크에 집중돼 있으니까 나스닥 ETF도 셀을 때리고 나스닥의 그 빅테크들이 S&P 500에도 가 있으니까 S&P 500도 셀을 때리면서 막 전방위적으로 막 때리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죠. 예. 하여튼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분산하고 잘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흰둥이와 푸드리님, 한국과 일본 경제를 비교하면 어디가 낫나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둘 다 별로죠. 예. 그래도 일본은 관광은 지금 난리던데요. 건강은 난리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인플레 때문에 예. 거기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못 올리고 또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너무 심해서 엔겔 지수가 지금 최대래요. 최고치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일본의 교장 선생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90만 원. 어이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25년인가 30년 일하고 은퇴하면 350만 원. 좋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참 너무 우리나라는 놀고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부자는 가난한 척하고 가난한 부자인 척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부자는 내가 부자인 척 해봤더니 네. 상처를 더 받더라. 아, 그래요? 부자가 되면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친척이 연락 와서 네. 돈 좀 빌려줘. 아하하. 그래서 안 빌려주면 또 세상 욕 다 하고 그렇죠. 동창 전화 와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면서 한 번 안 도와준다 하면서 이러고 막 뭔가 약간 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나면 인간관계를 많이 청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겠네. 예, 그래서 또 자기와의 또 이제 비슷한 수준의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이제
부자인 척 해야 내 자존심이나 자존감, 열등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기치거나.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라고 니플리 보여요. 같은 애가 그렇죠. 예. 네. 만약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달러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미국이 무너지나요? 그렇게 되겠죠. 좀 로마 이야기 있잖아요. 로마도 망한 게 금화에다가 계속 가짜금을 태워가지고 나중에 코팅만 하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인플레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 달러를 무한대 찍어내는 순간 인플레가 될 겁니다. 아니면 그 국채를 다 사줘야 되는데 나라들이 네.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중국이 안 않아요. 사고 팔기 시작하니까 살 나라가 없죠. 거기다 네. 브릭스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옛날처럼 달러 국채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인데 로마가 원래 오리지널 금 100%로 금화를 발행을 했죠. 아우레우스라고 그래서 발행을 했는데 후대에 가면 이제 금을 거의 코팅해서 도금 수준으로 해서 이제 금화를 발행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도금된 금화가 골동품상에서 엄청 비싸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기성 아니에요, 시기성. 네. 오리지널 금화는 다 가져가서 다시 재주조해서 금화 이제 보관을 잘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금화는 소중하니까 다 갖고 있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값으로 밖에 계산이 안 돼요. 약간의 그 뭐 네로 황제 얼굴 찍혀 있는 이런 거 정도만 하는 거지만, 근데 이 도금된 금화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몇 개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골동품상에서 무지개 비싸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가. 미국 경제 위기 시 어떤 자산이 강세일까요? 금 투자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금 투자를. 네. 어떨까요? 그 금 투자라는 건 뭐 그래도 큰 수익은 없지만 늘 안정적인 건 하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백은 안 했잖아요, 금이. 금은 빼갈 일은 없죠. 뭐 화폐 발행량이나 유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금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으로 인플레이션 되지 않게 돈을 묶어야 되는데 금으로 못 묶어 놓으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묶으려고 들겠죠. 재밌는 말도 하나 있어요. 미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게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US 테더를 찍어내야 되니까 테더를 찍을 때마다 국채를 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이 화랑일수록 이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안정적이기만 하면 일단 미국이 화폐 어느 달러 찍어내는 걸 어느 정도 좀 막아낼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네. 중국 경기 둔화가 미국 경제 위험용이 될까요? 어떤 인간관계 있을까요? 중국 경기 둔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본부터 벌써 경기가 많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은 버티다가 이 꺾이는 딱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맞춰보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요걸 거라 보긴 일본이? 하는데 지금 그 수출, 주문 이 둔화가 시작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일본도 일본 같은 경우는 기계나 소비, 내구재 뭐 이런 것도 부품이 많은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의존도가 높거든요, 일본도. 우리 중간재 수출하듯이 일본은 원자재를 그 자본재를 수출하는구나. 뭐 기계 부품, 뭐 로봇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한국도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중국이 안 사주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미국은 그래도 내수나 뭐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나라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혼자서 영원히 잘 살 수는 없거든요. 문을 닫은 상태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침체되면 유럽이 박살나고요. 그러면 세 개 축 중에서 두 개 축이 지금 날아갔는데 미국 혼자 내수만으로 지금의 달러와 이 규모를 돌릴 수는 없을 거라 봐요.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망가지는 거를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들의 그 경제가 컨트롤 범위가 들어오면 다시 또 이렇게 숨통을 터주겠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치킨 게임도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래 같이 죽자가 되면 미국은 지금 살만한 상태인 거고 이제 중국은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까지 부딪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려는 게 의도인 건지 아니면 요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이제 같이 좀 들어 올리는 형태로 갈 건지 그 탑건에 나오던 도그 파이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시진핑이 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리스크 팩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주석들이라면 그렇게까지 미국이 정말 땅바닥을 밀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의 시진핑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아마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중국을
밟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600조 원의 이제 특별 채권 국채를 내년에 발행하겠다. 중국에서 예, 부양책을 저번에가 200조 가끔 썼잖아요. 600조 위안인가요? 원인가요? 원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번보다 3배 정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600조 그래봐야 중국 예산에 치면 큰 돈 아닌데. 예. 우리나라 1년 예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더 늘렸다는 점에서 부양책을 뭐 가동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는 좀 더 좋은 소식이긴 하죠. 제가 볼 땐 중국이 부양을 본격적으로 정말 어떤 부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한 5천조 이렇게 가서 내질러야 예.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을 어느 정도 또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환율이 문제가 또 터지니까 예. 그 리스크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미국은 자기 인플레 때문에 못 내려요. 미국의 금리 결정은 국제사정 안 봐요. 자기 생각만 하지. 그래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인플레 지금 재발을 미국이 스스로 자작극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인플레이션 일부러 막 높게 나오게 한다고. 왜? 나 내리려고 했는데 예. 인플레가 또 올라서 못 내리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정도면 오늘 훈련 마칠 때가 됐는데 훈련을 안 마치고 계속 가는 거죠. 설마 미국에서 네. 경제 데이터를 조작할 그건 중국이 전공인데.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해서 원 달러 한 술이 상승하나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요소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 24년에 벌어졌던 게 이런 요소였던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는 저기 탄핵 정국이 벌어서 하나 더 엎친 데 네. 겹친 꼴이 됐죠. 네. 미국 주식 투자 ETF 해도 될까요? 지금 루민이. 그러니까 내년에 쌀 때 하셔도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냐면 비쌀 때만 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바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냥 적당히 싼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통시장 가서 흥정을 해요. 근데 네. 정말 막 쥐어짜서 깎아가지고 막 3분의 1 가격에 사오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싸게 부르셨으면 그냥 주세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을 부르면 에이, 오늘은 음식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하. 다음에 올게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다음에 올게요라는 다음에 올게요죠. 수준이라는 거죠. 예. 달러가 1,500원 갈까요? 내년에 금리 내리면 간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1월 달에 아마 한국 금리나 하면 1,500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뭐 각오해야 될 문제네요. 네. 예. 미국 대통령에서 경제 성장이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게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은 뭐 호황과 리세션, 그 금리와 불황과 호황이 늘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클린턴? 클린턴 때 네. 닷컴범을 무지개 만들었죠. 그래, 예, 그러니까 맞죠. 그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클린턴 정도? 클린턴이 예. 금리나 수를 낮추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금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떨어뜨렸잖아요. 아, 미국이 예, 이제 뭐 반년에 한 번씩 떨어뜨리겠다 이겁니다. 내리기는 내릴 거다. 예, 1년에 2번, 그러니까 내년에 2번 예상하더라고요. 그 예. 얘기는 뭐냐면 거의 안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황대로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그래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2번 말한 건데 안 떨어지네? 그럼 0입니다. 오르네? 그러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증시 위험하겠죠. 트루프레이션이라는 것도 미국 연준 FOMC 위원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보죠. 예. 우리보다 더 세세한 데이터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예, 다 보죠. 이제 어느 항목에서 올랐나까지 다 계산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이게 내려가는 게 멈췄어요. 인플레이션 네. 내려가는 게. 자, 서울에 부동산 사고 싶은데 내린다면서 불안합니다. 강남 주변은 안 내리겠죠? 제가 부동산까지 뭐 말씀드리기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내립니다. 예. 강남도 내린다고 봐야 돼요.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님이 투자 목적이라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난 여기에서 집 하나를 사야 되겠다. 강남 쪽에 집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돈 딱 손에 쥐고 발품을 파시면 싸게 나오는 거 급매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내가 살 집이니까 올랐던 게 내려가는 추세에 사는 거는 아까 주식이랑 비슷하죠. 좀 더 내려갔다가도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아닙니다. 내 집을 사겠다? 나는 꼭 강남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발품 파시면 급매물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매기가 전혀 없어요. 맥이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그 공개되는 그 저기 뭐 부동산 시세표에 매매가 없으니까 호가만 있거든요. 나 얼마 받을 거야, 뭐 25억 받을 거야. 매매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살라 그러면 19억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은 막 25억짜리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세무사들 통해서 지금 상속 때문에 이거 급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예, 사라. 네, 싸게. 예, 그런 매물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5억이다 그러면 뭐 5억 정도가 아니에요. 5억 이하로. 그러니까 앞에 이자가 일자로 바뀔 수 있는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실수요자라면 뭐 그렇다고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사니까 네. 그런 걸 상관이 없죠. 저는 오늘 뭐 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월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이제 평일에 거주할 곳을 찾아야 돼서 저기 스튜디오가 다 이쪽 강남 쪽에 있죠. 예, 거기다 제가 또 스타트업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역삼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곡에서 올라가면 딱 좋다. 좋죠. 예. 그래서 찾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 비싸요 지금. 예, 그래서 혀를 내둘러서 그냥 다시 대전에서 다녀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청담동 쪽은 좀 더 많이 내렸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약간 요쪽에 대치나 요쪽에 마음이 좀 있어요. 또. 왜냐 이거 학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학원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 뭐 해버릴 일 없잖아요. 아니 이제 아기가 이제 5살 되잖아요. 네. 아직 학원 다닐 나이 예, 아니니까 주말에 좀 올라오다가 이제 여기 괜찮나 이제 좀 네, 청담동 쪽 알아보시죠. 여기는 학원 때문에 값이 안 떨어져요. 서울 집중은 계속 될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동남아가 답을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양극화라는 거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라는 거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지. 이게 또 부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산 증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살아야 될 곳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S급지들은 계속 뭐 말도 안 되게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곳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태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동네가 아니라 그냥 새로 짓는 콘도인데 25억짜리예요. 근데 그게 또 완판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적이지 않게 갈 수도 있다라 봐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서울 집중은 피할 방법이 없다. 어떤 권력자가 나서서 권력을 하더라도 뭐 북한식으로 거주의제의 자연을 막지 않는 한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시장의 개인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 집중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골 농지를 지금 경자유전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어요. 그거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태고 쪽 조선시대에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얘기를 지금까지 그걸 꼭 쥐고 있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70, 80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땅 상속해도 상속받을 아들도 없어요. 예. 예. 그거 지금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을 빨리 폐기하고 누구든지 시골에다가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게 별장처럼 짓고 장원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면 시골에 돈 내려가고요. 돈 파는 그 땅을 파는 그 노인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을 손에 쥐어요. 그 땅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좀 자식이 고마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욕망하는, 소망하는, 원하는 바들을 국가에서 맞춰줘야 되지 농산을 짓는 사람한테만 농토를 주겠다. 그거 19세기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낡은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계속 있는 한 서울 집중은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력, 국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너무 많죠. 주식을 하시면 어떤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 맞습니다. 네. 근데 맞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해 보냐면 우리나라가 그 IT에 몰빵하던 시절에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가 자리 잡은 나라가 의외로 몇 개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미국, 중국, 그나마 뭐 대만, 한국, 일본? 네. 유럽은 아예 없어요. 네,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체제 변화를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 그렇게 20년을 살았는데 그 유산으로 AI인 거예요. 이번엔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손 놓고 있잖아요. 이제 AI를 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인데 손정희 회장은 이번에 100조 원인가 뭐 다 싸갖고 가가지고 결국 AI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체제 변화 시키려고 가는 거고 미국이랑 중국은 AI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이번에 하면 수명이 한 번 더 연장된다 보거든요. 20년은. 네. 예, 근데 이번에 못하면은 정말 AI 이게 기본이 저기잖아요. 저는 AI를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 똑똑한 인재.
둘째, 엄청난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엄청나게 전기 먹는 하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예. 근데 우리는 전기도 지금 안 돼요. 뭐 탈원전 주장하는 그런 낡은 사고에 빠진 19세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우리는 가능할 거예요. 뭐 컴퓨터 잘 만들고 예. 슈퍼컴 만들고 이런 건 우리는 가능할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비용을 30% 해결주를 깎는 바람에 현재 AI 전공했던 우리나라 석박사급의 40%가 미국 갔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2,000명도 뽑아서 의사 만들겠다고 또 난리 쳤어요. 그러면 저는 AI를 할 인재가 한국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그거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이거는 여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원전 짓지 마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었더니 하고 있는 게 뭐 카르텔이라 그래서 R&D 개발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뭐 R&D 예산 깎으니까 인건비 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다 나갔죠. 거기다가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전부 뭐 의사만 해먹겠다 그러고 2,000명을 더 뽑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의사만 할 거예요. 무슨 어디서 AI 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AI 바람을 타야 되는데 제가 의과대학 의사들 증원하는 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의사가 별로 그렇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생태계에 따지면 의사라는 직업은 분해자 역할이에요. 의사나 검사는 범죄자나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범죄자를 잡아넣는 분해자의 역할입니다. 생산자의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서로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그걸 또 영인기 영합하느라고 2,000명씩을 더 뽑겠다고 하는 그런 멍청한 대통령이 있으니 이거를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저는 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저는 굉장히 암울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IT 할 때 잘 보세요. 우리가 IT를 했던 이유가 노태우 대통령 때 백번을 깔아요. 광케이블 전국을 다 깔아요. 백번을 깔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다 연속해서 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IMF 때 벤처 붐을 그냥 갖다 부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20년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게 정권을 갖고 다퉈도 그렇게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다퉈도 해야 될 일은 하고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권력만 다퉈요. 그 사이에 AI 인재들 다 나가고 전기는 늘 부족해서 전기값을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가 되게 쌌었거든요. 쌌다가 지금 전기값이 산업용 전기값이 1년 동안 80% 올랐어요. 그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제 친한 친구가 전기를 많이 쓰는 사출업을 해요. 미치겠대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전기세 내는 게 2배를 내야 되니까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광로 같은 경우도 고로랑 전기로가 있는데 전기로 하는 데는 뭐 이제 친환경을 해서 전기로를 유도한 했어요. 다음에 전기를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거기에 그 부역하고 있는 낡은 사고에 절어 있는 사람들의 정책에다 맡겨놓고 공무원들은 영혼 없이 그냥 승진만 생각하고 시킨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도 안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많이 쪼그라들었다. 전 지금도 얘기해요. 원래 의대생들 뽑지 말고 전부 AI 전문으로 다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4, 5년 뒤에 그 친구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 동생, 제가 잘 아는 후배 친구 아들이죠. 후배 아들이죠. 카이스트 나왔어요. 그때 의전은 있을 때야. 대부분 동기들이 어디 갔겠어요? 전국의 의전은 다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가끔 봤던 친구인데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뭐 의대 와봐야 너무너무 공부할 것도 없고 시시하네. 그래서 야, 아버지랑 잘 얘기해서 유학 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야. 의대를 못 가면 자기 애가 여기서 실패한 애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석사니까 미국의 좋은 대학교 스탠포드든 MIT든 석사는 가면 미국은 공학이나 그 이공계는 석사가 가면 취직이에요. 월급 주고 다 주거든. 생활비 주고. 그러니까 해봐라. 그래서 떨어지면 네가 능력이 안 되는 친구니까 못 가는 거 의대 가도 되지 않니? 갔어요. 올해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하니까 MIT를 갔어요. 이번에 이제 박사 땄어요. 6년 지나서.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 초임 연봉. 10억? 120만 달러. 왜냐면 지금
AI 쪽에 예, 맞아요. 시암탉 같은 인력이 그쪽에 200명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AI라고 하면 다 이게 이러는데 진짜 핵심 얘네들이 다 만든 애들이 200명이거든요. 아. 근데 이 중에 한국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 들었더니 오픈 AI로 넘어오라 했대요. 100억 제안하더라고요. 연봉을. 아.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정도 연봉을 줄 수 있고 그 그래픽 카드를 다 사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뭔가 이런 거를 하려면 네이버 팔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재를 데려오려면 네, 그 유지하는 비용 항공모함인가 항공모함.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AI는 뭐냐면 지금 딱 핵 개발 때 느낌이 나요. 아하. 소련-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네, 소련이랑 미국이 좀 핵 개발할 정도인데 그 개발자 중에 한국인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와서 하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 돈만 대주면 애국심도 있으니까 와서 해줄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아, 돈이 너무 차이 나는구나. 돈을 대줄 수도 없고 기업 단위가 할 수 있는 급이 아닌 거죠. 근데 다른 나라도 아까 말했던 국방비로 이렇게 쓱 넣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1250억 달러인가의 그 연구비가 다 AI 비용인가 봐요. 다른 거는 뭐 돈 만들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술은 얻어먹었습니다. 예. 원장님 덕분에 애가 네. MIT를 갔는데 네. 뭐 내가 덕분에 지능력으로 갔죠. 근데 안 그러면 한국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겠죠.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는 많이 그러고 있을 텐데 초임 120만 달러를 받는데 그 당시 계산 얼른 해보니까 12억이더라고. 환율이 와. 올랐으니까 16억인가요? 예. 그러니까 걔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그래도 10억은 줘야 올 거 아니에요. 반은 줘야 올 거 아니야. 그쵸. 그 정도 줄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경영이 그렇게 망가져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의 수준을 앉아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환율이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가격이 올라서 환차익 때문에 돈을 벌 거라 생각하는데 수입하면 또 다르잖아요. 수입도 비싸게 잘. 두 가지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는데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는 경우, 연동제를 써서 별반 차이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캠코 때 당한 게 많아가지고 환해지를 다 걸어놨습니다. 아, 해지를. 그러니까 조선주도 막 이번에 환율 때문에 돈 벌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진짜 조선주가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환해지 100% 하는 조선사가 있고 70%만 하는 조선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혜를 거의 온전히 가져가질 못해요. 해칭한 데는 별로 버는 게 없고 70% 했으면 30%는 좀 먹을 게 있네요. 예, 그 정도나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예, 애는 안정되는 것 같은데 달러는 어때까지 강달러로 갈까요? 오히려 이렇게 가끔씩 그런 말 하더라고요. 태양이 예.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네. 마지막에는 백색 외성으로 되게 쪼그라들잖아요. 아니 그전에 커졌다고 쪼그라들어요. 그건 거예요. 적색 거성이 됐다가 네, 백색 마지막에 외성으로 쪼그라들어요. 폐강반조처럼 한번 빵 이러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달러가 예. 적색 거성이다? 예, 금리도 고꾸라지기 전에 마지막 한번 피날레를 치는 거고 강달러도 지금은 미국이 엄청 튼튼한 것처럼 보이니까 피날레를 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침체 신호가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요라는 것만 보여주면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죠. 그때는 미국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힘들어지겠네요. 그때는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때가 25년도가 얼마나 내릴지 폭은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저렴해졌네.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놀러 갈라 했는데 뭐 8월 달 초 되면 뭐 펜션이 1박에 100만 원입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가요 이러다가 갑자기 1박에 30만 원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가죠.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갈 수도 있다는, 오히려 투자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원래 미국에서 리세션이라는 거는 먼저 발표하지 않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리세션을 평가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교수님들, 경제학 교수님들. 맞아요. 예. I 뭐라고 하던데. 예, 그렇죠. IBR, BER. 그 교수님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리세션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뭐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투자하신다 그러면 촉을 잔뜩 세워서 그 변화의 단초를 빨리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든 모든 투자는 이게 탐욕과 탐욕과 공포 사이라 보는데요. 저만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심리는 이거예요. 더 오를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끝없이 오를 것 같지. 근데 그때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까치밥이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안 따잖아요. 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지만 이거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 산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지 그 사람도 먹을 거 있을 가격에 남겨주고 팔아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거는 보통 그쯤 팔면 그게 고점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2배 오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정말 후하신 분.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달러가 이렇게 확 강달러로 가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신문이랑 연결되는데 경제 공부는 하여튼 신문 많이 보셔야 됩니다. 신문 많이 보셔야 되고 경제지 보셔야 돼요. 경제지 보셔야 되고 인터넷으로 저는 연합 인포맥스라는 데를 잘 봐요. 오, 괜찮아요. 연합 인포맥스라는 게 보면 네. 그 정보가 꽤 빨라요. 예, 한글로 된 정보로선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리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정보 기사도 좋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 또 유료를 들으면 더 정보 데이터를 따로 또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제일 좋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모르는 용어 나오면 바로 옆에 구글 띄워가지고 구글 쳐서 치면 다 설명해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예.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야 저거 오른대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자식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고. 네. 우리나라가 저게 네. 안 된다고 제가 그냥 김종인님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랬어요. 너네 이제 우리 때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제 때까지는 무조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요. 예.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전 세계 어디 나가서도 살 수 있게끔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의대 가는 거 물론 뭐 공부를 썩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려면 뭐 갈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의대를 반대했던 이유가 의대라는 직업이 도메스틱이에요. 내수 전용이에요. 우리 면허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수학, 물리, 영어 이거를 하게 되면 어디 갔든지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늘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해라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일찍 외국 나가버리고 이제 노후는 좀 쓸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 정도의 체제라면 내 손주도 여기 살기에는 힘들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쪼그라들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최소한 인구는 유지해야 되고요. 여러분 구글링해서 미국과 한국의 인구 구조도를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미국은 완전 종형이에요. 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쭉 종형이에요. 한국은 완전히 역피라미드예요. 한국이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하지 않으면 미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경제 트렌드 책도 많이 보시나요? 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늦어요. 늦죠? 예, 예, 이게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책으로 나온다는 건 반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로 하기에는 벌써 한 박자 늦은 것도 많고. 그냥 공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예를 들어서 뭐 2019년에도 전기차는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부하고 그때 사도 늦진 않긴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 물론 좋고요, 다 좋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 주식을 정말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책 읽고 리얼타임으로 늘 보셔야 되고, FOMC 같은 경우라든지 미국 그 정보지들 보면 저도 몇 군데서 오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오고 그러는데 매일 계속 오거든요. 영어 공부 좀 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보는 다 공개돼 있어요. 판단은 각자 몫이긴 한데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죠. 네. 전세대출 연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세 대출은 해야죠. 연장해야죠. 연장해야죠. 전세 대출은 어떡할 거예요? 위기든 아니든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금리는 더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전 소장님 말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내수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올리면.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정보들은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죠?
다들 경제적 자리면서 돈 벌면 빨리 그만두는 게 최고다. 일하는 보람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왜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네. 일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일정의 액수만 모이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보람이나 어떤 뭐가 있죠. 제 지인 중에 엄청난 코인 부자가 있어요. 아, 비트코인? 예. 근데 한 5년 쉬었어요, 집에서. 네. 자녀들만 돌보면서. 네. 그러더니 나중에 아들이 이러더래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놀고 있냐? 충격 먹어가지고 예. 저희 회사에서 취업하겠다고. 월급은 내고 하라 그래요. 월급 안 줘도 되니까 명함 좀 달래요. 월급을 내고 하시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돈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럼요. 예, 예. 일을 하는 거는 일 자체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성취감, 예.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새로 시작한 사업은 뭐예요? 기업 M&A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회계사들이랑. 그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질 않아요. 우리도 그런다 그러는데요. 제조업은 특히 안 마찬가지예요. 물려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정도가 상장을 했어요. M&A 거래소들이. 그래서 이게 의외로 호황인 거예요. 물려받을 사람은 없고 이제 기업은 팔아야 되는데 뭐 그동안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없었던 거고. 그렇죠. 기업 복덕방은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분들이랑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만든 지 조금 됐는데 이제 한 반년 조금 안 됐는데 벌써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저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매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M&A 하나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자식들 안 물려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M&A 시장이 내요. 예. 그러면 그걸 엮어서 묶어서 포장을 해서 다른 기업에 파나요? 이제 우리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이제 뭐 네. 빌딩 매매하듯이 네. 이렇게 매물이 나온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살 사람이 없냐라고 또 이제 저희만의 이제 비공식 이제 매수자들한테 이렇게 오퍼를 넣죠. 네. 그럼 이분들이 나 이거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로 좀 해서 가격을 조율해가지고 성사를 시키죠. 근데 보통 사는 사람이 뭐 동종업계 기업가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사모펀드 같이 그냥 펀드사가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잘 팔립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먹는 프랜차이즈들. 예. 왜냐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옛날에 프랜차이즈들은 너무 이제 콧대가 높았던 거죠.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가격이 안 착했는데 프랜차이즈가 가격이 착해지면서 쫙 내려오니까 네. 이제 뭐 사모펀드나 VC들이 이제 이 가격이면 살만하네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이제 매수세가 좀 있더라고요. M&A라는 게 회사를 합병해서 팔지는 않고 그냥 개별 기업을 개별적으로 파는 거예요. 뭐 개별 기업 아니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최근에 뭐 컴포즈 커피 이런 것들 팔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기업 복덕방. 그렇죠. 기업 복덕방이죠. 예. 예. 거의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또 제가 맡은 파트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빼고는 다 회계사입니다. 돈은 유튜브보다 거기서 많이 버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좀 벌었어요. 네, 딱 보니까 느낌이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한 방에 강남 이사 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게 되게 현실이 저는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제가 그 회사를 제가 직접 인수하고 싶었어요. 그게 나와 있는 기업을? 네, 인수해서 저는 당신 회사 제가 오히려 더 멋지게 살려서 3년 뒤에 더 멋있는 회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다시 되팔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냥 기업 경영 개선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업 리모델링이네. 예, 리모델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좀 사람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고용도 유지되고 발전하니까. 팔으려고 내놨는데 저놈이 사서 이 회사 가치 2배를 올리더라. 안 팔아야 되겠다. 그냥 나 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들한테 불려서 야 전인구라는 놈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 내 아들인데 왜 못해? 야, 해봐. 네. 우선은 뭔가 롤을 보여주는 거. 산 타는 것도 누군가가 산 정상을 찍은 사람을 봐야 따라 올라갈 거예요. 따라가면 쉬워요. 처음 가는 사람이 어렵지. 예. 아.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약간 도전 정신으로 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그중에 인수할 기업이 딱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할 거 많죠. 너무 많죠.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많죠. 너무 되게 많아요. 비상장일 거 아니에요? 비상장인데 PER 3배에 거래되는 게 너무 많아요. 3년이면 본전 뽑아요, 사서. 그냥 연 이익이 PER이 3이면 예. 자산 규모보다 주가가 3배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회사 뭐 이거저거 다 빼고 세금 내고 순이익이 100억 떨어졌잖아요. 네. 300억에 사가래요.
3년만 더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본인도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가격을 막 낮추고 이제 그거라도 이게 건지고 빠지겠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이라도 빠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정말 애니멀 스피릿이 없어지는구나.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사장님도 65세, 뭐 70세들이 그러면 많잖아요. 뭐 나이 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주력 근로자들도 뭐 55세, 60세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예를 들어 한다고 치면 예. 젊은 사람 어디서 구해올 거 일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조업들이 제일 난센스인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제조업에 대한 난센스가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일본은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동종업계들이 인수를 해서 에헤. 파이를 키워나가면은 이 팜이 되는 거예요. 아카데미 같이.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동종업계 걸 막 인수해서 하나의 큰 회사를 만들어가고 타올 회사도 되게 큰 회사로 커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키워나가면서 너 사장, 너 사장, 사장 계속 이제 이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동안은 다 이제 주먹구구식 가내수공업이었던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합쳐놓으니까 이제 꽤 모양새가 좀 중견기업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미용실로 치면은 그러니까 1인 미용실만 있던 시절에서 예. 이제 초대형 미용실이 등장하면서 이제 미용사를 가리키는 아카데미가 열리고 이 사람들을 취업시켜주면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경력이 쌓이면은 승진이 생기고 본인들이 여기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자기 기업처럼 이제 또 갖고 나가고 이게 하나의 이제 또 카르텔이 돼가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아, 좋은 카르텔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어져야 돼. 주 52시간 이런 건 빨리빨리 없어져야지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빨리빨리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주 52시간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저는 제조업을 하는 분들 다 하는 얘기예요. 예, 박살냈다 봐요. 그게. 예. 예.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뭐 어차피 탄핵 국면이고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 재보궐이 아니죠. 뭐 임기 새로 5년 하는 거니까 뽑을 때 기준 하나만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 52시간 날려버리겠다는 사람 뽑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아들이나 손주가 살만한 나라가 될 거고요. 그런 낡은 규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뽑으시면 뭐 이민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거의 2시간을 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2시간 크리스마스 특집.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우리 전인구 선생님 모시고 예. 정말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연합 맥스. 인포맥스예요. 맥스. 예, 맥스. MAX. 연합 예. 인포맥스입니다. 네, 예. 네, 인포맥스. 인포메이션 맥시멈 이런 뜻이에요. 예, 연합 인포맥스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YTN 연합통신이랑 계열사인데요. 예, 굉장히 경제 정보가 좋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달에 또 우리 전인권 선생님 모시고 재밌는 경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1시간 지나면 2시간인가요? 2시간 지나면 성탄절이 되네요.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뭐 종교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어찌됐든 2024번째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죠. 사실 성탄절에 대한 개념은 종교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 종교가 확립된 다음에 날짜를 정하는데, 12월 25일이 아마 로마역으로, 그 당시 로마역으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동지였을 거예요.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날짜는 정확한 건 사실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하고 정하고 그날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워낙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종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나 성당,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나 성당이 신자가 없어서 건물 유지비가 안 나와서 다양한 형태로 뭐 재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 오스트리아 갔을 때 보니까 그 린츠에 갔는데 그 유명한 성당이 2개가 있는데 벽에 다 광고가 붙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비종교적이 된다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저도 과학을 하고 또 과학 공부도 좋아하고 세상 모든 문제들이 수학이나 과학의 이론대로 인과관계에서 이제 진행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신이나 종교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꼭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 역사에, 우리 인간의 삶에 녹아있던 종교라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마음속에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 정도의 자기 종교가 있는 것도 나이 들어보니까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인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1부에서 전인구 선생님 모시고 2025년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적어도 뭐 실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예측되고 있는 1월 달에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종종 이런 좋은 경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립종에 대한 피부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재정공부자니까. 일단 비립종을 보겠습니다.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도 있고. 비립종이란 건 이런 겁니다. 피부가 얇은 곳에 잘 생겨요. 얇은 곳이니까 주로 얼굴이 생기죠. 얼굴 중에서 특히 눈 주위 이런 데 잘 생기는데, 직경 크기는 1 내지 2mm 정도. 얼른 보면 흰색 혹은 살짝 노란색을 띠고 있는, 짜보면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생기는 원발성 비립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되는 질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생기는 속발성 비립종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볼 것 같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눈 주위에 잘 생겨요. 눈꺼풀이라든지 입술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뭐 누구든지 어떤 연령대 생기기도 하고 어린아이 때도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 들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겁니다. 원발성이나 속발성이나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박피를 했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긁혔다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했다거나 그러면 상처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작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생기는 원인은 먼저 피부가 벗겨지는, 물집이 됐든 화상이 됐든 외상이 됐든 벗겨지게 되면 회복되는 과정 중에 모낭과 땀샘에서 이렇게 주머니가 잡히는 이런 게 이제 속발성입니다. 치료하는 거는 요즘엔 대부분 다 이제 이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요런 부분에 CO2 레이저를 탁 쏘면 피부 표면이 타고 알갱이가 노출이 돼요.
그걸 이제 여드름 짜는 것 같은 익스트랙터 가지고 살짝 빼내면 작은 딱지가 생기고 일주일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죠. 근데 이런 작은 사이즈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약간 뭐랄까 이렇게 모공처럼 패이는 흉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빼내고 나면 약간의 그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알고 하셔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빼고 나면 뭐 몇 달 지나면 다 아물어요. 이런 식으로 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개 패인 자리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큰 거는. 뭐 이제 대개는 이제 물사마귀하고 비립종을 많이 헷갈리는데요. 물사마귀는 사이즈가 훨씬 커요. 비립종보다 사이즈도 한 서너 배 크고 그다음에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거칩니다. 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터져서 그냥 빠져나가기도 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생겼던 건 크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른의 경우에 생겼을 때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하나 다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분 크림 발라가지고 뭐 비립종 악화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외상만 없으면 악화시킬 이유는 없고요. 젊은 여성의 경우에 그 진통제, 그러니까 생리통 때문에 먹는 진통제를 뭐 규칙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원인은 모르는데 비립종이 잘 생겨요. 치료는 레이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방은 상처를 안 하는 거죠. 원발성은 그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고요. 속발성, 이렇게 먼저 선행되는 외상이에요. 그거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햇볕, 자외선을 보면 노출되면서 노화가 되면서 잘 생기니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게 중요하죠. 그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생겼을 때 집에서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면 예약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뉴부터 봐요. 뭐 앞서 있던 질문부터 보죠. 일본은 정년을 70세 올린 것 같은데요. 저는 정년을 정하는 건 틀렸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몇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국식 경제 체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럽식, EU식 경제 체제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국식 경제 체제입니다. 큰 카테고리는 세 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얘기하고 유럽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죠. 복지가 잘 돼 있고. 근데 유럽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병들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경제 성장은 지금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제로예요. 어느 정도로 경제가 몰락하고 있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15%를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식 의료 시스템이 이게 영국의 NHS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했더니 뭐 암 진단 받고 8개월 내지 1년 뒤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수술 받으러 오세요 연락 오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방식은 이미 몰락했다. 아까 전인구 선생님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유럽은 IT의 변화가 왔을 때 전혀 거기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유명한 뭐 IT 기업 생각나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ASMR 정도, 그것도 뭐 반도체 노광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거 다 미국에서 기술은 갖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뭐 반도체 제조를 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죠. 소프트웨어 하는 거 SAP 정도가 뭐 하나 정도 있나요? 그 정도가 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뭐 명품 만들고 자국 내 산업으로 뭐 돌아가는 그런 뭐 전신 그런 거 외에는 없죠. 그래서 2010년 그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20년 사이에 EU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EU의 경제 지표를 볼 것 같으면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 아칸소주인가 아리조나주인가 뭐 그쪽일 거예요. 그 주의 그 GDP 수준이 유럽의 평균하고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제 방식은 이미 이제 지금같이 바뀌지 않으면 몰락의 길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보면 되죠.
뭐 정년도 보장하고 뭐 다 하죠. 고용도 보장하고 고용을 잡쇼를 하기 위해서 주당 36시간만 일하자 그러기도 하고 별의별 그 인간다운 정책은 다 했죠.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전부 뭐 저기만 하자. 천연가스만 갖다 쓰자 그러다가 러시아한테 뒤통수 맞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어느 나라의 특정한 한 나라에다가 나의 그 생사 여탈권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게 독일입니다. 뭐 전기값 한참 오르죠. 올겨울에도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래. 난방비 비싸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모델이 언론 보면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결코 따라가면 안 되는 망조드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일본은 70세로 정년을 올리는데 그런 방식이 일본은 뭐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독일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정년을 70세로 올린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70까지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일을 80세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정년이라는 시스템으로 국가 제도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정년이란 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도 자유로워야 되고 해고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살아서 돌아가죠.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뭔가를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다 나가버립니다. 예. 기업이 없는데 뭐 거기서 정년을 늘리면 뭐 합니까? 예. 바이든이 IRA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션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외국의 모든 그 대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보조금 줄게. 요거 딱 보고 처음에 트럼프가 저 새끼가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었지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정적이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좀 되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격이 달라요. 우리는 전임자가 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바꾸려고 들어요. 미국은 아니에요. 이익이 되는 일이면 꼴 보기 싫은 놈이라 하더라도 따라해요. 그대로 갖다 써요. 바이든도 보세요. 트럼프 때 중국 관세 뭐 25%인가 50%인가 60% 때리고 그랬을 때 자기는 권력을 잡으면 안 그럴 것 같으니 더 조지잖아요. 왜?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든 삼성이 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LG의 연료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뭐 몇백억 불 투자했을 거예요. 보조금 준다 그러는데 이번에 다 안 주더라고. 정권 바뀌었다고 60% 70%밖에 안 주고 내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쫓지는 않아요. 승계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까지 덮쳐갖고 더 기업을 땡기겠죠. 그러면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이 다 빨아먹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탄핵을 시키네 마네 총리를 또 내쫓네 마네 이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도덕하죠. 예. 계엄령에다가 반대도 안 했던 사람이 지가 그거 앉아 있는 그것도 꼴사나운 일이죠. 누가 나가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죠. 70세 연장 저 반대입니다. 저는 정년 제도를 없애는 데 찬성합니다. 고용 마음대로, 해고 마음대로. 그래야 경쟁이 있고 그래야 기업의 리사이클링이 돼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마그니피선트 7, 그러니까 거대 기업 7개 보세요. 평균 나이가 10세, 20세예요. 기업 나이가 생긴 지 10년, 20년밖에 안 됐다고. 우리는 1904 치하이 때부터 있던 기업, 삼성 같은 게 언제입니까? 1930년대에 창업했잖아요. 거의 100년 다 돼가요. 오래돼서 좋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병철 회장이 처음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3대를 내려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병철 회장 때 창업했던 그 마음을 알까요? 그 절박하게 기업을 했던 마음을 이재용 회장이 알 것 같으냐고요. 편안한 좋은 회사 물려받았죠. 일하는 거 보세요. 느슨하잖아요. 악착같이 해도 우리가 살아남기 힘든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라 해봐야 뭐 대단한 그게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삐끗하면 나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 삼성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애니멀 스피릿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 3세라서 느슨하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한다.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갑니까? 예?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해보고 조그마한 병원 하나를 해봐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게 법으로 만들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걸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들, 예. 지금 당장에 일 안 하고 편하고 좋죠. 얼마나 기업이 좋은 속할지 한번 보십시오. 회사가 망가지고 또 뭐 그럴 괜찮은 회사가 다 외국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 뭐 주 52시간 이런 게. 예. 독일은 주 40시간도 해요. 예. 일도 하고 싶어도 일 못 한다는 거죠.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프랑스나 독일에 인재가 없지 않아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뭐 그 유명한 그 경영인들 보시면 프랑스 사람도 많고 독일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규제, 유럽식 규제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후배 아들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걔가 의대를 다녔으면 4년 더 다녔으니까 지금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겠죠. 예. 연봉 120만 달러 받아요. 한국에 있으면 어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의과대학은 가기는 갔겠죠. 미래 가치는 더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 옮기는데 100억 달러 그런다 그러잖아요. 인재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예. 제 아들이 그만큼 공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능력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 2,000명 더 뽑아서 뭐 1년에 4,000명, 5,000명 뽑아놓으면 그 중에는 그런 인재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의사가 돼서 여드름 짜고 있을 거예요. 레이저하고 있고. 예, 70세 올리는 거 반대입니다. 네. 30대 후반 직장인에게 추천할 만한 경쟁력 있는 공부가 있을까요?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하세요. 예. 영어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영어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예, 직장을 외국으로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선진국 못지않게 선진국보다 더 좋죠. 특히 출산 여성에 대한 뭐 이런 배려 같은 걸 보면 뭐 천국이죠 거의. 예. 불만 많은 거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가 전 세계에서 탑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 건강 평가는 보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예. 그거는 적절하지 않는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국민이 한다고 다 옳은 건 또 아니에요. 예. 1학년 8살, 6살 사이가 식당을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새우 순수입이 300에서 500밖에 안 된다. 아닐 거예요. 세전 순수입일 거예요. 세전. 식당에서 월급 주고 네트로 남고 세금까지 내고 300에서 500이면 꽤 잘 되는 식당이에요. 그러면 세전에 500 정도, 500에서 700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죠. 손자들이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걱정이 돼요. 걱정하시는 게 맞고요. 예. 세전 한 700에서 1000 정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세금이 저 정도면 45% 정도 내야 될 거예요. 1억이 넘으니까 35%, 40% 세금 내야 되니까 한 8천에서 1억 정도 연소득이 1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힘들죠. 살아가기가. 사위분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손주들도 요리를 가르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사로서 외국에 진출하는 거 좋다고 보고요. 외국으로 나갔다 못 들어가야 되겠어요. 미국이죠.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규제가 너무 심해요. 유럽은 이미 그런 규제 국가가 됐고요.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그 규제를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보전을 위해서 재정에 80%를 쓴다 그랬나?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태리가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예요, 계속. 그래서 당해년도 걷어서 주고 모자라는 거 재정에서 또 보여줘야 돼요. 그 액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쓰레기 로마 시내 같으면 쓰레기 치울 돈이 없어갖고 쓰레기도 못 치우고 쌓여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야 너는 유럽에 언제 가봤는데 언제 가봐 신문에다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지나치게 복지를 의존하고 그 국가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1년, 2년이나 해줄 수 있겠죠. 예. 10년? 무리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못합니다. 망합니다.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웨덴이 복지국가거든요. 스웨덴이 2000년도에 IMF도 가고 국가 부도 사태에 내몰렸어요. 2000년 초반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요. 세금, 소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내는 거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35%쯤 돼요, 우리나라가. 수치는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40%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아마 한 35%, 40% 그 사이 있을 거예요. 스웨덴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벌면 무조건 18%가 최저세율입니다. 아직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18만 원 내시라고요. 이게 스웨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복지하는 거예요. 복지, 네 돈 내서 네가 복지하는 게 스웨덴의 복지입니다. 우리는 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복지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하면 너가 그렇게 많이 내니까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이, 저는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내 자녀 세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내 자녀 세대. 저야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 2, 3년 더 하면 이제 그만하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낼 거 없어요. 예. 근데 자녀 세대는 아니죠. 자기들이 독립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산을 축적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퍼주는 복지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서 좋죠. 지금 60 넘은 사람들 뭐 투표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다 이제 은퇴하고 놀고 있고 연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 해주겠다 저 주겠다 해주면 그거 찍죠. 그 인간을 찍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젊은 사람 등쳐먹는 거예요. 쇠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되는 젊은 세대를 등쳐먹는 거예요. 왜? 60대가 숫자가 더 많아요. 20대보다. 20대는 지금 인구 해봐야 1년에 한 40만? 30만, 40만 좀 태어났을 거예요. 60대요? 1년에 100만 태어났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다 건강하셔갖고. 예. 그걸 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에 복종해라. 이거는 젊은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수탈 경제지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유럽이 망해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린 스웨덴은 그나마 그래도 세금은 받죠. 18%. 최저세율 18%입니다. 네. 조카가 삼성과 하이닉스에 취업됐다는데 아들이나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부분 하이닉스는 그 공장은 다 외주를 주거든요. 공장에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주입니다. 그 외주 고용 계약을 하는 거죠. 거기 인력 충원하는 회사가 삼구라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직원 교육까지 다 시켜서 라인에 투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삼구에 취직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취직했다는 거니까 대졸자 R&D 팀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이라면 하이닉스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반도체의 경쟁력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을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서 글쎄 최소 몇 년은 하이닉스가 앞서갈 거예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삼성이 HBM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이닉스를 따라가고 그러기에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벽 때문에 R&D 팀이 날밤새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밤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이면 6, 8이 48. 5, 8, 40.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10시간. 예. 일하다가 뭐 시간 되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R&D 쪽에서 일을 할 때는요. 마지막 그 어떤 최종 제품을 C제품을 만들 때는요. 날밤 새는 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통해 일을 하는 일을 했던 가까운 지인의 얘기입니다. R&D 팀이 그 마지막 최종 어떤 그 모델이 나올 때는요, 날밤 새는 게 예사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게 다시 라인으로, 생산 라인에 넘어갈 때는 같이 날밤을 새지 않으면
그거를 예정된 기간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면 쉬는 건 되죠. 근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하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해서 돈도 벌어보지도 못하고 세금도 한 푼 안 내본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 모양이에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기업을 읽어보고 세금을 내본 사람이면 그런 미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뭐 계엄령만 미친 짓이 아니고요. 그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저기 무슨 차 내보냈더니 쓰레기 차 내보냈더니 똥차 밀고 들어온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투표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음번 대선의 선거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주 52시간 그 없애버리겠다는 사람하고 주 52시간 계속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거 한 가지만 갖고 투표하시면 맞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꼬리가 흐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잠 못 자서 그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약 발라야 됩니다. 이게 찢어졌다 그러면 항생제 배아로만 발라야 되고요. 그냥 가렵기만 하고 뻘겋기만 하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좋습니다. 비립 쪽이랑 다리 쪽이랑 완전히 달라요. 비립 쪽은 안 아프고 다리 쪽은 아파요. 네. 눈 근처 생겼을 때 이제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통증이 있으면 다리 쪽이에요. 안과 가셔야 돼. 네. 네, 쌍수하고 난 다음에 비립 좀 생겨요.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술한 자리 잘 생긴다고. 그 수술한 병원에 가서 해달라 그러면 돼요. 네. 편편사마귀는 건드리면 번진다 이런 개념보다 면역이 없으니까 번지죠. 바이러스 감염증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이유가 면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자꾸 건드리지 않아도 번져요. 면역이 없으니까. 비립종 제거하는데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제거할 거는 못하지는 않아요. 하셔도 돼요. 네. 독시나 미노사이클은 똑같은 계통입니다. 네. 별 차이 없습니다. 독시보다는 미노가 조금 위장장애가 덜하죠.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사업의 모델이나 기본 구조가 우리하고 미국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외려 유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유럽 경제 같은 거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 비슷해요. 돈을 다 은행에서 대요. 그러니까 나의 신용과 나의 기술력이나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돈을 구워서 기업을 일궈요. 그래서 보면 독일이나 같이 큰 기업이 있는 나라들도 보면 주식시장은 꽝이에요. 상장을 거의 안 해. 상장해도 뭐 전혀 경영권에 영향 없이 그냥 형식적인 상장, 한 30% 정도 상장해 놓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오너 체제예요. 내 돈 다 넣고 내 신용을 은행에서 돈 꺾고 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사업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밖에 없어요. 돈은 VC에서 내죠. 벤처 캐피탈에서 내거나 투자자들이 내죠. 망해도 그 망하는 과정에서 그냥 망하지 않잖아요. 망하는 과정 중에 해본 게 있잖아요. 그 자산이죠. 실패한 자산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망하더라.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망한 것도 캐리어예요. 그게 망한 게 돈 받아갖고 룸사람 가서 술 먹으면서 부도난 게 아니고 받아서 투자를 받기 전에 여기저기서 이제 벤처 캐피탈에 가서 엔젤 펀드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내가 인정이 되면 돈이 들어오죠. 그냥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수시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사업하는 젊은 친구를 알아요. 그래서 회사가 되게 비전이 있어. 내가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필요 없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한테 회사 다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불을 펀딩을 받으면 그 500만 불은 그 사람들한테 줄 때는 30% 지분을 준대요. 30%. 아니, 자기 회사는 거의 1200만 불짜리 회사로 인정을 받고 500만 불을 받을 때 그 사람이 30%래요. 1500만 달러인가요? 그러면 3분의 1점 되죠? 예. 나머지 70%는 자기 주식이래요. 그냥 모든 거는 자기 아이디어고 자기가 사업을 다 하니까. 열심히 하고 또 뭐 돈 된 사람이니까 또 잔소리도 하고 도와도 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저기 하죠.
어렵죠.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면 또 도와도 줘요. 도와도 주고 사람도 구해주고 뭘 도와줄 거라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망하면 예를 500만 불을 받았는데 2년 해봤는데 쓰고 돈이 100만 불 남고 400만 원 쓰고 다 망했어. 그러면 100만 불 돌려주는 거래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욕을 먹거나 법적 책임이 전혀 없대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젊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죠. 예.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기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아까 제가 주식 상장하는 과정도 약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익금이 20% 정도만 배당을 해요. 미국은 1년 정산을 하고 이익금 나오면 100% 주주한테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잘 되죠. 미국에 자꾸 돈이 모이죠. 또 새로운 회사 만들죠. 예, 이게 선순환이 되는 나라고 유럽이나 한국은 어느 순간 딱 막히면 은행에서 대출 끊기면 망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거죠. 제가 자꾸 아까 30대 여성분한테 질문했을 때 영어 하라 그러잖아요. 영어하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미국 가서 사업해볼 수가 있죠. 이런 얘기하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알아. 실제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죠.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어제 투란도트 보셨구나. 디펜스 하시는 분. 예, 재밌죠? 예, 예. 박현종 감독님 정말 감독 멋지게 했는데 저도 일요일 날 가서 보고 왔어요. 아, 유인경 기자님도 보셨구나. 예. 예, 공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합니다. 아이스토리님,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홍조가 있는 분들은 디피린 바르시면 따가워서 더 붉어질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면 홍조가 있으면 로섹스 연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동업하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대상, 예, 하나님하고 이제 정부라 그랬는데, 정부의 인허가 사업을 하는 게 정부랑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권력에 아부해야 되고, 권력에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모습을 다 겪어내야 되니까, 권력 바뀔 때마다 또 늘 시끄럽고, 뭐 또 그걸로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사람이 나서 얼마나 산다고 평생을 그렇게 하고 해서 뭐 그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부랑 동업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의사 면허도 이 면허가 우리나라는 개인 면허 취득이 아니고요.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무속인 시킨 대로 2,000명을 갑자기 정원을 하고 2,000명이 정원하는 걸 모든 언론이나 또 다수의 국민들이 야, 그거 배 아픈데 잘 됐다. 저 새끼들 한 2,000명도 뽑아서 차고 넘치면 월급도 뭐 적게 받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내년 사망자 통계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 의사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짓거리 한 사람들, 그 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부역했던 언론과 선동됐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란 직업도 내가 자녀들한테 권하지 않는 거, 정부랑 동업하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규제가 많아요. 예, 안 하는 게 좋죠. 하나님과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천재지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많죠. 애써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태풍 와서 다 날려버리고 씨 뿌리고 잘하고 있는데 가뭄 와서 다 말라 죽고 이런 거 이제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농업도 이제 그 팩토리 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그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게 영세한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런 게 농업의 공업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좋으냐? 영세한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토지를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얼마의 소득이 나온다고 그걸 그렇게 해요.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이 땅값이 있는 나라인데 농지를 팔 수 있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평 정도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럼 평당 뭐 아무리 농지를 하더라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 큰 돈이거든요. 그분들이 그것만 받아도 얼마든지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데 되지도 않는 정부 보정을 왜 쏟아놔요? 거기다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거는 권력의 리스크, 정치인의 리스크, 정부의 리스크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외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2년 반을 더 끌고 가는 것보다 일단 그래도
한덕수 총리든 최경목 부총리든 뭐 이창용 한은 총재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 나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제적 논리만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 과도내가 체제가 훨씬 더 나을 거다. 다만 이제 주 52시간 같은 이런 악법들을 이제 없애는 게 힘이 들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권력을 가지고 싶으면 그런 거 스스로 철폐를 해라. 그러면 뭐 다음 선거는 날로 먹죠. 누가 그게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일부 노조 세력의 등에 업혀서 되지도 않는 걸로 해서 국가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농업 뭐 쌀값 지불 보증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땅 팔게 해주라고요. 농지를 갖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가 그렇게 많이 보이겠어요? 도시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뭐 농사를 지어서 위탁 경영을 하든 위탁 농업을 하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거기 가서 내 집같이 놀다 오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현금을 큰 돈을 손에 쥐니까 생활이 윤택해질 거고요. 예. 시골에 돈이 내려가죠. 예. 돈이 흘러내려가죠. 그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극히 시장주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순리라는 거죠. 그걸 잘해야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게 되지 교조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주 52시간 쌀값이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주는 거 이거 역시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야 되나요? 한 명은 탄핵이 됐으니까 일단 잘 돌아갈 거고요. 경제 문제는 외려 안정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제발 주말에 모여서 데모 좀 하지 마십시오. 연말 경기 그렇게 싸늘하게 식지 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살기 힘들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탄핵이요?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잘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피지 조절제를 먹으면 항생제와 비슷한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피지가 많아서 그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데 거기에 피지를 먹고 사는 여드름균이 있어요. 그 프로포니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있어서 두 가지가 겹쳐지면 나빠지죠. 제일 좋은 거는 피지 억제제인데 피지 억제제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는 거죠. 효과는 피지 조절제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태반 주사 맞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한관종은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예, 요 지금 비욘디에서 한관종 검색하시면 수술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먹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라면 먹다가 피부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생리 때 그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져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한관종은 CO2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 흉 남아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갈색과 빨간색 얼룩뜨는 것이 처음엔 배에 만났었는데 이걸만 갖고는 알 수는 없어요. 염증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갈색은 저거는 색소 침착이고 붉은색이 생겼다 그러면 모낭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등 겨드랑이 쪽이 생겼다 그러면 네. 원인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우다트는 평생 먹어야 됩니다. 네, 평생 먹어야 되고 한 2년 정도 매일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5개 정도로 줄여서 또 한 2년 먹도록 하세요. 일주일에 5개. 그러니까 주중에 수목 한 번 쉬고 일요일 한 번 쉬고 그렇게 먹다가 한 2년 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4개. 그렇게 또 한 2년 먹다가 그 다음에는 8년 차 때쯤 되면 이틀에 하나 정도 먹으면 유지가 돼요. 네. 쥐젖은 생기는 원인이 당뇨 때문이 아니고 노화 때문에 생깁니다. 노화. 당뇨 있으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메르몬 태반 주사, 뭐 라이넥 뭐 이렇게 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거 맞고 피곤하지 않는다면.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믿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아요. 예. 누가 나한테 공짜로 놔준다 해도 안 맞습니다. 피곤하면 자요. 피곤한데 주사 맞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쉬어야 돼요. 예. 미국에 있는 언니가 미국에서 치료받지 한국에 왜 나와서 치료를 하시려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언니가 봄에 한국에서 뒷머리 쪽 모낭염 제거를 하는데 왜 한국에 나오냐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라는 거. 얼마나 싸고 좋으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아무리 요즘에 왕복하더라도 한 4,500만 원 들지 않나요? 물론 뭐 요것 때문에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친지 방문차 오시겠죠. 예. 이런 시스템인데 전 세계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 좋은 상황이다. 미국 앞으로 한동안 더 강세로 갈 거다. 세계 최강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겠다는데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모낭염이라도 그러면 모낭염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예,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되면 뭐 5,200원 내시면 되고요. 의료보험이 안 되면 17,610원 내시면 됩니다. 네. 예,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면역력이 좋아지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파리님이 글 올리신 내용을 내가 수파리님이나 그 언니를 갖고 비난하거나 브레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언니가 봄에 와서 여드름 모낭염 치료하겠다잖아요. 왜 그러겠냐고요. 얼마나 좋으면 오겠냐고요. 미국에서 치료 안 받고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사시는 분이. 그러면 한국에서 의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왜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2,000명을 더 늘려서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박수치고 고소해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일본은 예전에 지방에서 의대 정원을 할 때 지방의대 나오면 10년은 출신 지방에서 의료행위에 봉사해야 하고 그 후는 자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타협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등록금 누가 낼 건지도 얘기하셔야죠. 돈은 다 지방정부에서 다 부담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저렇게는 해요. 우리도 저렇게 한다고. 군에서 의사가 필요하니 모든 비용을 의사 교육 비용을 전부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 기간만큼 군의관으로서 군의관으로서 더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면 돼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돈은 대신에 다 정부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의료가 점점 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이제 정부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다 돈입니다. 네. 증언하지 않아도 지금 인맥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금방지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만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다 정돈해 놓을 수 있어요. 멍청한 경제학 하신 분, 멍청한 법대 나온 분들이 앉아서 이런 헛딱거리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럽지. 저같이 의사로서 의료에 대한 내용을 실무로 경험을 하고 일했던 사람 60대 의사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 갖다 놔도 지금 의료 문제 다 해결하면 됩니다. 대신 의료비는 한 너댓 배 늘어날 겁니다. 돈 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 갖고는 지금 현보다 의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냐면 7.09%를 내거든요. 근데 그중에 절반, 그러니까 7%라 가산하고 장기 요양보험까지 합치면 8%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이 한 4%좀 돼요. 절반은 또 회사에서 내주고, 절반을 또 공무원이면 정부에서 내주고, 학교 선생님이면 뭐 사학재단에서 내주고, 반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4%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급여가 500만 원이면 25만 원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 더 내기 싫다. 의사 더 뽑으면 난리 납니다. 2,000명 더 뽑으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서너 배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서비스 질은 확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난 몇 번 제가 뭐 1,000명 늘린다 그럴 때부터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마라.
하면 돈은 더 많이 들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니 하지 마라. 교육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예요? 예. 네가 의사니까 너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밥그릇 싸움을 합니까?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고 일을 하면 얼마나 더 한다고. 국가에 대한 제도도 알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역사적 배경도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교묘하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도 아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앉아서 부역질을 하는 장차관이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정권을 주고 일주일이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비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15% 정도 내시면 됩니다. 내시고 싶으세요? 500만 원 버시는 분이 15%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75만 원 내셔야 돼요. 지금 4% 내니까 5, 4, 20, 20만 원 내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동의하시면 그런 거에 박수 치셔도 돼요. 돈은 안 내도 될 것 같다.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식한 법대 출신들, 무식한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장관하고 대통령 하면 그딴 짓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연원 스티바이를 다 썼는데 추천하시는 항노화 크림. 항노화 크림은 스티바이가 생산이 중단됐는데 국산 제너릭 카피하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구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수술해야 돼요. 섬유종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네.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이즈토리님, 네, 3,000원 후원금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네. 주부 습진을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하셔야 돼요. 그 손을 씻지 말아야 돼요. 손을 자주 씻고 세제를 자주 쓰면 주부 습진이 생겨요. 그래서 주부 습진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손을 물을 안 써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손 닦지 마세요. 화장실 깨끗하기 때문에 안 닦아도 돼요. 네. 그래서 술을 너무 세제를 써서 씻지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생겼으면 약 써야 돼요.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방 목적으로 좀 이렇게 보습을 해주겠다 그러면 핸드크림 자주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관광객들도 줄고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말에 가면 또 이제 뭐 어디 광화문에는 탄핵 반대, 여의도는 탄핵 찬성 분들이 모여서 각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데모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국민투표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일단 의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마뜩하지는 않으나 이번 계엄 사태에 부역을 했던 한덕수 총리이긴 하나 그래도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닌 듯하니 외래 경제 정책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 나가서 데모만 안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도 수준이 저 정도구나. 계엄령이라는 엉터리 같은 구테타 짓을 해도 저렇게 서너 시간 만에 정돈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왜 외국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어요? 지금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국가를 또 망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목소리를 외친다 그래서 탄핵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한테 아무 영향 없다는 겁니다. 예. 법안대로 원칙대로 180일 이내에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 다 선동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 아무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 마음대로지만 국가의 경제, 특히 국가 경제, 국가 안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동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끼리 모여서 큰 소리 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나 그 순간뿐이고요. 누가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병든 나라를 가져가야 될 거예요. 회복하기 힘들죠. 그러니 좀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조용히 좀 지냈으면 좋겠다.
늦지 않은 시간 안에 헌재에서 적절한 판결을 할 겁니다. 저랑 남편은 피부는 깨끗한데 딸들을 좁쌀이 난다. 비립종이 아니고요. 닭살일 거예요. 여기 닭살 잘 생겨요. 레이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습제 많이 발라주세요. 네. 나라라님, 우리 딸 이명 때문에 미국서 전문의 만나려면 6개월 기다렸는데서 휴학하고 한국 와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제 이런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네. 이비인후과는 뭐 전문의가 나올래나? 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 수준이 어딘지 그거는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 요구도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 벌어서 의료보험료로 다 내야 될 겁니다. 적당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소비자라고 그러는데 환자가 아픈 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걸렸다 그러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담배를 판 전매청도 KTNG인가요? 거기도 책임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암이 걸렸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또 서로 도와주는 부조의 개념이 있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이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가 된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낼 거냐는 거에 대한 생각을 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불쌍하다는 개념만 끝까지 얘기할 것 같으면 벌어서 치료비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되지는 않죠. 냉정을 찾지 않으면 국가가 사회복지하다가 살림이 거들날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4세대가 살아갈 때 그 소득이라는 것은 그 집안 안에서 한정적일 겁니다. 그 소득을 각각의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쓸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몰락하듯이 사회 전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대가 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 세대 반에 돈을 버는 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돈을 벌어요. 손주하고 할아버지는 돈을 못 번다고 봐야 돼요. 일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빼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4대가 적절히 나눠 쓸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표 찍어주는 사람들만 우선을 하면 표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손주는 나중에 손가락 빠는 세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모릅니까? 네. 60대 국회의원은 모르죠. 자기 80까지 해먹고 나가면 되니까. 80까지 하는 분도 있긴 있더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IQ 어릴 때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릴 때 IQ 테스트에서 천재라고 했던 분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면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IQ가 발휘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성, 천재성이 발휘되는 시기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냥 평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땐 것 같아요. 20대 이전 뭐 그런 것 같아요. 티눈 제거하고 예를 들어 3살도 보셔야 돼요. 반창고 바르고 소독약 바르고 그러면 되는데 물고 난 다음에 재발되나 안 되나 잘 보셔야 돼요. 각질 벗겨내면 금방 생기죠. 각질은 뭐 계속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각질의 두께는 손발바닥은 20층이 넘어요. 얼굴 같은 경우는 3층 정도 되고요. 얼굴은 부드럽고 손은 거칠죠. 네이버 웹툰 미국의 성장인데 잘 되는 것 같나요? 글쎄요. 웹툰 시장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잘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AI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도 그리던데. 그렇지만 그 AI에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들자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장악을 하게 되겠죠. 이제 복지 문제가 나오면 이제 논쟁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불필요한 복지는 줄이면 좋겠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되죠.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죠. 예. 나이 많다고 무임승차를 해줘야 되는 거는 옛날에 정말 나이 많은 분이 없을 때 얘기죠. 평균 연령 65세였을 때야 뭐 해줘도 생색만 내는 정책이 되는데 지금 평균 나이 90을 바라보는 시대 때 65세부터 공짜로 해주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공짜로 타고 다닐 텐데 지하철 공사는 뭘로 운영할 겁니까? 예, 젊은 사람 세금 낸 것도 등쳐먹어야 되겠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걸 등쳐먹는다는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등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이 많은 게 자랑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왜 경로사상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거, 여성,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권리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늘 부담을 주는 일이라면 수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누가 낼 거냐고요. 80대 부모님이 무임승차 안 하시는 건 정말 당당하시고 보기 좋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복지의 원천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된다니까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한테는 자 같은 돈을 갖고 손주한테 투자하면 미래가 있겠죠. 위로만 투자를 하면 효도는 했는데 국가 미래가 없다고요. 집안에서 번 돈이나 나라에서 번 돈이나 돈은 똑같잖아요. 그 액수가 다를 뿐이지 어디에 쓸 거냐고요. 표는 60, 70, 80대 노인들한테 표가 있어요. 지금 18살까지는 손주 세대는 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려가 전혀 없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제가 옛날에 뭐 어떤 공중파 방송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효도라고. 효는 여유가 되는 자식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뭐 내가 좋아서 나왔나요? 엄마 아버지가 날 낳지. 그러니 부모가 나를 키우는 건 당연한 책임이지만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는 나의 선이지 그게 법으로나 도덕적으로 규제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잘하죠. 근데 그게 요구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요구사항이 되는 건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위는 효자 안 본다 그러잖아요. 내 사위는 다행히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장인장모한테도 잘해요. 그러나 그게 마마보이 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의무적인 효도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양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손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게 되겠네요.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1일인데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30일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복되게 맞으시고요. 새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